안녕하세요, 필자승입니다. 오늘은 저희 회사 완전 초짜인 신입사원 두 분을 데리고 유통에 대해서 한번 어떤 초보자의 입장에서 궁금한 것들을 허심탄회하게 물어보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바로 대답하는 그런 컨텐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신입사원인데 질문하고 싶은 것들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대신 이제 내가 모든 업무를 다 알아야 되고 그래서 뭐 상품 그 선정부터 시작해서 뭐 배송 그 다음에 CS까지 여러분들이 다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일을 맡게 됐어. 어쨌든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배워야 되는데 이 교육 때 좀 잘 배우고 가야 실제로 이제 내 사수한테 욕을 안 먹어 라는 이제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똑바로 못하면 이제 여러분들 본 회사에 들어가서 쌍욕을 먹겠죠. 그래서 쌍욕 먹기 싫으니까 내가 많이 공부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질문 편하게 해보세요. 아무것도 모르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질문하세요. 질문을 했습니다. 네네. 유통을 요번에 창업하면서 해보려고 하는데 사업 아이템을 어떤 걸로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지금 사업 아이템에 대한 질문을 했고요. 사실 사업 아이템이라고 하면 상품 소싱이랑 연결돼 있다고 칠게요. 그래서 상품 소싱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해서 어떻게 그럼 여러분들이 사업 아이템, 즉 상품 소싱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상품 소싱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 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일 많이 쓰는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소매를 판매하려고 할 거잖아요. 초반에 대부분. 그럼 이제 도매 사이트를 알아야겠죠? 도매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설명드리면 크게 이제 한국에 그거 죄송합니다. 어, 교육 듣는데, 핸드폰 것도 안 꺼놓고, 그래서 아무튼 도매 사이트가 한국에 가장 큰 도매 사이트가 딱 4개가 있어요. 그거를 일단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도매국이 있고 그다음에 도매매가 있고 두 개는 같은 회사예요. 그 다음에 오너클랜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채널, 그 다음에 바나나 B2B라는 국내 4개의 가장 큰 도매 쇼핑몰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를 찾아가면 대부분 물건 찾는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사이트 4개만 뒤져도 대부분 물건 찾을 수가 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나는 조금 이런 남들 다 쓰는 도매 사이트 말고 내가 좀 관심 있는 분야의 그런 도매 사이트를 찾고 싶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뭐 이제 분야별로 뭐 있어요. 예를 들면 파티용품은 조이파티, B2B라는 데가 유명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과자 같은 경우에는 골드캔디라는 사이트가 유명하고 이런 식으로 분야에 따라서 전문 도매몰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두 분은 좀 관심 있는 전문 도매몰 있을까요? 그러니까 전문의 분야, 나 이런 쪽에 좀 관심이다. 저는 약간 조이 파티 B2B 파티용품 파티용품에 좀 관심 있어요?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제 나이 또래 여성들이 이제 음, 호캉스라던가 음, 음, 빌려가지고 서로서로 이제 티를 해주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만약에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 약간 아무래도 티용품이 조금 잘 팔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 파티용품 같은 경우에는 20대들이 창업하기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에요. 왜냐면 20대들이 실제로 많이 쓰다 보니까 내가 어떤 소비자들이 어떤 니즈를 갖고 있는지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야다 보니까 실제로 굉장히 잘 맞는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거 외에 또 다른 관심 분야가 있을까요? 저게 나온다고 하면은 응, 골드캔디가 아무래도 이제 응, 먹거리다 보니까 응, 응, 재구매가 있을 만한 상품이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응, 그래서 아무래도 좀 간식거리가 응. 해당이 되는 골드캔디가 좀 더 괜찮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오케이. 근데 문제는 그 부분에 있어요. 한 가지 생각해 볼 지점은 이 도매가 있다고 칠게요. 근데 만약에 이 파티용품이 있다고 칩시다. 파티용품이 과연 도매 업체가 만드는 걸까? 도매 업체도 그 공급자한테서 사고 저거를 공급자는 대체 누굴까요? 저 공장장? 근데 그 공장이 대부분 어디 있을까요? 그래도 인건비가 싼 중국이나 베트남에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정답이에요. 그래서 일단 파티용품을 기준으로 치면 그리고 대부분의 공산품들은 원산지가 중국이에요. 그래서 가장 재밌는 부분은 한국에 오는 대부분의 이제 물건들의 원산지는 한국에서 가장 가깝기도 하고 인건비가 가장 싸고 여러모로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중국이 우리나라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오는 대부분의 물건은 중국이 쌉니다. 근데 저희 회사에서 팔고 있는 물건의 실제로 한 80% 이상이 중국 상품이에요. 그리고 20% 정도는 국내 생산자들이 만든 제품이긴 한데 저희는 사실 국내 제품을 꽤 많이 취급하는 편이에요. 대부분의 회사는 중국 상품이 100%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한번 생각해 보실 점은 내가 소매를 이제 하고 싶은데 도매에서 물건을 가져오는데 결국에 이 도매도 결국에 수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수입을 할 수 있으면 되게 좀 쉽게 풀릴 수도 있겠죠. 왜냐면 내가 이 사람을 건너뛰고 바로 이제 수입으로 건너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수입을 하면 바로 도매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도매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소매 단가가 굉장히 메리트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중국에서 만약에 수입을 하고 싶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 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수입으로 돌아가 볼게요. 수입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언어가 통해야 되지. 언어가 통해야 될 거다. 그러면 내가 이제 만약에 중국어를 못하면 좀 수입하는 데 지장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뭔가 연결해주는 응, 뭐 브로커? 브로커가 있지 않을까요? 네, 여기 이제 영화를 많이 봤어. 근데 실제로 있습니다. 재밌는 부분은 지금 이제 수입을 할 거면 언어가 이제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언어가 전혀 필요 없어요. 제가 이제 중국에서 수입을 엄청 많이 하고 있지만 저는 뭐 중국어 하나도 할 줄 몰라요. 니시팔로마 말고는 이제 그거 말고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언어가 사실 필요 없고요. 브로커가 있는데 이름이 근데 브로커라고 하면 너무 음흉해 보이잖아. 우리가 그냥 심플하게 수입 대행사라고 칩시다. 그래서 수입을 대신해주는 대행사가 있다. 그래서 이런 정보는 어디 있을까요? 바로 필자생 블로그에 있습니다.
있습니다. 필자생 블록에 다 적혀 있으니까 보셔도 되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건 이제 뭐 여러 가지 회사가 있을 텐데 제가 잘 쓰고 있는 실크로드 21이라는 회사, 저희 거래처인 실크로드 21도 있고요. 중요한 거는 내가 이제 중국에서 중국 도매 사이트 혹시 들어봤어요? 중국의 도매 사이트. 타오바오 타오바오 혹시 또 중국의 뭐 이런 좀 사이트. 도매 사이트는 아닌데 알리익스프레스도 알리익스프레스 뭐 아무것도 몰라요? 중국에 혹시 혐오 있어요? 아니, 요거 말고 알리바바라고 들어봤죠? 그 다음에 1688이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제가 알기로 이 네 가지가 다 같은 회사예요. 이 알리바바에서 만든 다 다른 사이트고 제가 알고 있기로 제가 한번 설명드리면 타오바오는 중국인들의 소매 채널이에요. 중국 내수 소매. 그 다음에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해외 소매.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해외 고객들이 실제로 한국에서도 알리익스프레스를 쓰는 고객들이 많아요. 왜냐면 이제 중국 물건을 소매로 싸게 살 수 있어서. 그리고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공장과 수입사를 연결시켜주는 B2B 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1688은 중국 내수 도매예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가 나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저희는 여기 업체들 중에 여기 네 가지의 이제 사이트들 중에서 이 한 군데랑만 거의 한 90%, 99% 거래를 합니다. 그 사이트가 어딜까요? 타오바오인 것 같습니다. 어딜 것 같아? 찍어봐. 4분의 1. 알리익스프레스. 네, 둘 다 탈락. 알리바바인가요? 탈락. 이름이 제일 어렵죠? 1688. 자, 중국 내수 소매는 타오바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1688보다 가격이 저렴한 경우가 있긴 하지만 1688이 실제로 조금 더 저렴한 경우가 많아요. 도매 사이트이기 때문에. 대신 타오바오의 장점은 물건 한 개부터 살 수 있어요. 대신 1688은 한 개부터 살 수 있는 업체도 있는데 어떤 업체는 막 10개씩 사라고 하고 그런 개수 제한이 있습니다. 도매를 걸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개수 제한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타오바오랑 1688을 비교했을 때 대부분 1688이 조금 더 저렴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1688 쓰고요.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그 실제 소비자들이 다이렉트로 주문을 할 때 좋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서는 알리익스프레스를 쓸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바로 결제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과 이렇게 메시지 같은 걸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에 가깝지 알리바바 자체에서 결제를 다이렉트로 하는 게 이제 생겼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1688보다 조금 더 불편하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결국에는 집중해야 될 건 1688이다. 자, 그럼 우리가 쉽게 생각해보면 1688에서만 물건 찾으면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중국어를 못하잖아. 근데 내가 만약에 수입하고 싶은 물건이 하나 있다고 칠게요. 근데 내가 이 머리끈을 이제 수입하고 싶다라고 치면 결국에 1688을 써야 된다는 거겠지? 근데 이제 1688에서 내가 수입을 한다고 쳤을 때 얘를 찾고 싶어. 어떻게 찾을 겁니까? 내가 중국어를 못하잖아. 팝하고 그렇죠. 자, 두 가지 큰 틀이 있어요. 1688에서 내가 중국인이 아닌데 언어에 문제가 있는데 물건을 찾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팝하고 번역해갖고 헤어밴드라고 돼 있으니까 헤어밴드를 중국어로 번역한 다음에 1688 검색하면 될 거잖아요. 네,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사실은 이 글자 검색보다 더 중요한 방법이 있어요. 이 방법이 사실은 제가 물건을 찾을 때 대부분 99%이 방법으로 찾아요. 이렇게 팝하고로 잘 안 돌려요. 귀찮아서. 검색? 맞아요.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미지 검색. 좋은 게 뭐냐면 1688이나 중국 사이트들은 이미지 검색이 진짜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 찾아내. 그리고 이제 헤어밴드도 이 세상에 종류가 수천 개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디자인의 헤어밴드를 찾고 싶다고 하면 계속 그 찾는데 막 상품이 한 수만 개 올라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도 끝도 없이 걸리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미지 검색으로 그거를 한 번에 바로 찾아줍니다. 너무 편하겠죠? 또 필자생 그래서 유튜브 컨텐츠 중에 그 셀러 툴을 알려주는 셀러 툴 영상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실제로 타오바오 이미지 검색이라는 확장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거든요. 이거를 이제 내가 내 컴퓨터에 설치를 하면 그 상품을 국내에서 만약에 어떤 상품을 봤어요. 그 이미지 위에다가 내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 돋보기가 뜨거든요. 그 돋보기를 누르면 바로 중국에 있는 1688에 있는 그 상품 링크를 바로 다 찾아줍니다. 그래서 내가 막 굳이 1688에 들어가서 거기에 보면 이제 이미지 검색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 검색 버튼을 누르고 내가 저장해 놓은 이제 이미지를 찾아도 되지만 실제로는 이 타오바오 이미지 확장 프로그램 설치하면 내가 언제든 중국에 있는 상품을 바로바로 찾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런 부분이 생기겠죠?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 솔직히 이런 거 있는지 몰랐잖아. 그러면은 초보자들한테는 중국에 있는 물건을 찾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언어적 제약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막 복잡하고 불편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어떤 사이트를 이용해야 될지도 하나도 모르겠고 그럼 엄청나게 그 불편하게 찾아야 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만 좀 배우게 되면 엄청 빨리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배운 사람은 한 10초면 찾는 거를 못 배운 사람들은 막 한 30분, 1시간, 2시간 찾고 있어야 되니 실제로 배우고 시작하는 거랑 안 배우고 시작하는 거랑 차원이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자면 이 수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물론 이제 내가 상품을 보는 소싱한 눈이 없는데 아무거나 수입하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내가 만약에 이런 거 봤어요. 내가 만약에 이 상품을 봤는데 이게 한국에서 5,000원에 판매되고 있어. 근데 이제 중국에서 봤더니 2,000원이야. 중국 1688에서 2,000원이야.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러면은 중국 1688에서 구매를 할 것 같은데 응. 배송 이런 거는 안 본다.
배송비랑 이제 합쳐서 자 중국에 만약에 헤어밴드가 만약에 1위안이에요. 1위안이 혹시 하나로 얼마 정도인지 알아요? 대충 200원 정도예요. 200원. 근데 문제는 자 아까 좋은 질문이었는데 만약에 1688에 1위안에 있는 걸 내가 가져와서 그러면 내가 400원에 팔 수 있냐? 왜냐면 200원에 사와서 400원에 팔면 2배잖아요. 근데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배송비, 간부가세 등이 붙어. 근데 이제 문제는 배송비, 간부가세가 많이 붙어요. 왜 붙냐면 배송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만약에 물건을 중국에서 시킨다고 칩시다. 인천 항구로 들어가요. 그 물건이. 그럼 일단 인천 항구에 있는 창고로 들어가는데 중국 업체에서 이걸 한번 배송을 해주겠죠? 인천 항구로. 근데 인천 항구에서 중국에 있는 항구로 중국에 있는 항구 도시로 해갖고 물건을 한번 실어준단 말이에요. 보통 여러 군데 있을 수 있는데 업체들마다 다르지만 한국의 대부분 물건을 다 배로 실어요. 그럼 배로 실을 수 있는 그 항구 도시로 해갖고 물건을 한번 싸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항구 도시에서 있는 물건을 바로 산다고 하면 좀 싸겠지만 배송비가 실제로 중국 내륙에서 물건이 오는 걸 수도 있잖아.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항구 도시가 제일 큰 게 이제 인천이 있지만 우리가 다 인천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인천으로 택배를 보내야 될 거 아니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서도 중국에 있는 항구로 그 택배를 보내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1차로 들고요. 그 다음에 중국 항구에서 우리나라 항구로 물건을 보내는 국제 배송료가 한 번 더 들어요. 배를 태워야겠죠. 그게 실제로 좀 많이 드는 편이고 그 다음에 인천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내가 물건 바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우리 집으로 또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총 3번의 배송비가 돼. 그래서 총 3번의 배송비가 되는데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국에서 아까 그럼 배송비가 3번이 되겠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잠깐 1위안짜리가 온다고 쳤을 때 원래 200원 정도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한 50만 원 정도 주문을 한다고 칠게요. 금액은 적게 주문해야 돼요. 만 원부터 해서 한 10만 원, 근데 뭐 50만 원 정도까지 있지만 실제로는 뭐 50만 원 정도 주문을 한다고 치면 여러분들한테 집에 물건이 오면 얼마 정도에 들어오냐면 한 300원에서 350원 정도에 들어옵니다. 근데 보수적으로 생각해보면 한 350원 정도 잡는 게 좋아요. 사실은 이게 그 중국 내 최근에 막 코로나 터지고 했을 때는 400원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좀 많이 떨어져서 350원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1위안이라는 건 결국에 원가가 350원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물류비랑 간부가세를 다 포함해서. 그럼 내가 이제 이거를 2배에 팔고 싶으면 700원에 팔아야겠죠? 그래서 문제는 그 이게 12위안이었다고 칠게요. 12위안. 12위안이었는데 이제 나는 2,000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간부가세까지 다 포함시키면 결국 3,500원이라는 거지. 근데 이제 고민을 해봐야겠죠. 내가 3,500원에 가져와서 5,000원에 팔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물건을 찾아볼 것인가? 내가 조금 더 예를 들면 이제 5,000원이 아니라 한 7,000원 정도의 시세가 잡혀있는 상품을 찾아요. 그럼 내가 3,500원 정도에 갖고 와서 7,000원에 팔면 두 배잖아요. 그럼 확실히 남길 수 있으니까 그런 아이템들을 조금씩 찾아다니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일단은 제가 간단히 첫 번째로 설명 한번 드렸는데 혹시 뭐 배운 내용 기억나는 거? 그러니까 일단 수입이 되면은 국내 도매를 거치지 않고 더 쉽게 더 좋은 마진으로 이걸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게 딱 가장 먼저 생각이 나요. 네, 맞아요. 일단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건을 팔기 가장 쉬운 방법은 사실은 수입이기도 해요. 근데 그 수입이 사실은 아까 얘기했지만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초보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도 전혀 모르고 어렵지만 저도 사실 처음엔 아무것도 몰랐지만 막상 해보면 진짜 말도 안 되게 쉬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아까 이제 제가 설명드렸죠. 타오바오 이미지라는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한다. 내가 국내에서 만약에 물건 팔고 있는 거에 사진을 그 타오바오 이미지를 통해서 이미지 검색을 해요. 그럼 바로 이제 1688에 있는 링크를 찾을 수 있어요. 1688에 있는 링크를 찾으면 거기에 이제 실제 1688 사이트 안에서도 평점 같은 게 있어요. 평점. 그 다음에 최근 90일 동안 얼마나 팔렸는지 또 다 적혀 있어. 내가 여기 들어가 보니까 평점도 많고 최근 90일 동안 많이 팔렸다고 치면 괜찮은 업체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럼 이제 아까 실크로드 21이라는 수입 행사에다가 심플하게 얘기하면 1688 링크를 여기다가 그냥 보내주기만 하면 끝이에요. 그럼 걔네가 나머지 알아서 다 해줍니다. 얘네가 모든 걸 다 해줘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중국 업체한테 직접 물건을 받으면 좀 더 싸긴 싸요. 그치만 이제 리스크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복잡할 거 아니에요, 절차가. 근데 이걸 쓰면은 바로 우리 집 앞에 옵니다. 되게 심플하게. 그래서 일단은 질문 받을 건데 이것까지만 딱 정리하고 할게요. 그래서 수입이라는 게 엄청 쉽다.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수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중국에서 물건 많이 오잖아요. 왜냐면 이게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쉽고 그럼 이제 결국 한국 단가 시세를 생각했을 때 중국에서 확실히 물건들을 많이 갖고 오면 당연히 잘 팔리겠죠. 심플하게. 그리고 질문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대행사가 그러면은 음. 아까 말씀하셨던 그 중국의 항구에서 한국의 항구까지 오고 이제 음. 저희 집 앞까지 이렇게 오는 그 과정을 음. 모두 다 해주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음. 아까 전에 한 150원에서 50원 그 수수료 받는 거를 다 수수료는 사실은 뭐 보통은 이제 수입 대행사는 한 10% 정도 먹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아까 전에 그 350원 안에 네. 수수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국제 배송료랑 아까 얘기했지만 간부가세 그다음에 대행수수료까지 해서 실제로는 1위안짜리가 200원이지만 내가 이제 한국으로 들여오면 대충 한 350원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문 하나 더 있어요. 네네. 도매매라든지 도매국이라든지 응. 도매 사이트들도 응. 저렇게 수입 대행사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도매국 판매자들이 실제로 수입해서 이제 그걸 도매 사이트에 파는 거죠. 아, 네, 이해되시죠? 네네. 근데 이제 심플한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아까 제가 350원에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300원에도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들어올 수 있을까? 300원에 가져올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초보자들이 진짜 하기 힘들어 보이죠. 아는 사람들 다 아는데 이 350원에 갖고 있는 300원에 갖고 오는 에 따라서 물건 팔기가 엄청 차이 날 거 아니에요. 네. 쇼부를 잘 정답입니다. 첫 번째는 쇼부, 그리고 두 번째는 물량이 있어요. 그래서 물건을 일단 많이 시키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막 부대 비용이 많이 끼고 했던 게, 그러니까 일단 국제
국제 배송료인데 내가 물건을 코딱지만큼 실어서 갖고 오는 거랑 이따만치 갖고 오는 거랑 사실은 단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물건을 많이 갖고 오면, 특히 부피가 작은 걸, 부피가 큰 걸 많이 갖고 오면은 별로 안 싸져요. 오히려 더 비쌀 수 있습니다. 이 350원보다 더 비쌀 수 있어요. 부피가 막 큰 거, 막 90cm짜리 인형 이런 거 갖고 오면은 부피가 크니까 물건을 많이 못 실어요. 근데 이제 물건을 부피가 작고 내 물량 많이 갖고 오면 300원까지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로는 쇼부를 볼 수 있는데, 제가 아까 만약에 12원짜리 상품이 있어요. 12원짜리 상품이 있는데 판매자랑 쇼부를 잘 봐서 내가 국내에 있는 물건 엄청 잘 파는 대형, 만약에 뭐 셀러다, 대형 상인이다, 그래서 8위안에 줘, 내가 앞으로 많이 이거 샘플 가져가서 내가 한번 팔아보고 잘 팔리면 내가 앞으로는 물량 많이 해서 줄게요 라고 이제 쇼부를 잘 보면 중고 업체에서 실제로 8위안에 줍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수입 행사를 끼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내가 상품을 하나하나 다 갖고 오는데 맨날 그렇게 쇼부를 보면서 갖고 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가격을 좀 싸게 갖고 올 수는 있지만 원론적으로 실제로는 그냥 적혀진 금액 가지고 가져와서 그만큼 더 비싸게 판매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굳이 막 중국 수입하려면 막 쇼부까지 보면서 해야 돼? 협상까지 해야 돼?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굳이 협상하지 않습니다. 그냥 적혀져 있는 가격 그대로 사가고 그 다음에 비싸게 판매하면 되니까. 대신 이제 아까 소매가랑 이제 차이가 많이 나는 걸 들어가는 거죠. 중국 수입가랑 국내 소매가랑 차이가 많이 나는 거를 저희 가져와서 수입하면 되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애초부터 이 기준으로 본다고 치면 회사 큰 사람들 유리해요. 그럼 초보자들은 사실 물량이든 이 쇼부를 보는 거든 불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사실은 이런 물량이랑 쇼부로 해결을 한다기보다 그만큼 수입가랑 국내 소매가랑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시장에 진출해서 물건을 소싱한다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에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결국에 그거예요. 나는 결국에 지금 소매를 하려고 하는 거고, 그게 뭐 스마트 스토어 같은 데나 이제 쿠팡 같은 데서 물건을 팔려고 하겠죠. 근데 이제 밸류 체인이지. 그래서 소매로 물건이 어디서 오냐고 하면 도매에서 물건이 오겠죠. 근데 이 도매는 물건 어디서 받냐라고 하면 이제 수입에서 오겠지. 그래서 내가 아까 이제 수입 같은 경우에 그래서 처음부터 먼저 하면 좋다. 내가 이제 수입을 하려면 리스크를 져야 되잖아, 리스크. 그럼 상품 보는 눈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향후에 이제 그럼 어떻게 이제 이런 좋은 상품을 잘 찾아내는지,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지 그런 방법을 당연히 소개를 드리겠죠. 수입은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은 기회는 좋아요. 하이 리턴은 하이 리스크입니다. 왜냐면 재고 리스크를 져야 되고, 네,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도매가 있겠죠. 근데 이제 수입이 그래서 하이 리스크이기 때문에 초보들이 무서워해요. 잘 못해요. 그래서 그분들은 보통 이제 이렇게 도매에서 많이 하는데, 도매는 아시겠지만 리스크가 전혀 없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리스크가, 얘네는 이제 두 칸으로 해서 엄청 큰 거라고 치면 살짝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리스크가 없는 거는 이제 응. 공급자랑 응. 연결해서 대신 유통을 해주는 거. 맞아요. 그거를 이제 쉽게 설명하면 위탁이겠죠? 위탁 판매. 위탁 판매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리스크가 조금 있는 거는 사입이라고 부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수입을 해온다는 거는 수입이자 사입인 거예요. 수입이고 사입인 거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도 사실은 수입을 안 하지만 사입을 할 수 있잖아요. 국내에서 사입을 하면 장점은 중국에서 수입을 해올 때보다는 물량을 조금 더 적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조금 더 메리트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아까 도매매, 도매국이라고 그랬잖아요. 도매국, 도매매라고 했는데, 자, 도매매는 반드시 위탁 상품만 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위탁 상품이 뭐냐면 한 개부터 구매 가능하고,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를 사용 허용해야 돼. 그래서 너네가 한 개부터 구매 가능하고 상세 페이지 사용 허용해 놓은 상품만 도매매에다 올릴 수 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도매매에서 물건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여기에서 파는 상품들은 싸그리 상세 페이지에 다 갖다 써도 됩니다. 상세 페이지가 이제 물건을 소개하는 어떤 홍보 문구 이런 거잖아요. 그게 없으면 물건을 팔기가 어렵잖아요, 아무래도. 근데 이제 그래서 내가 만약 상세 페이지가 없으면 내가 직접 만들어야 되는 불편함이 있겠지만, 실제로는 내가 여기 도매매에서 물건을 가져오면 상세 페이지를 그쪽에 제공을 해주고 한 개부터 구매가 가능하니까. 도매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상세 페이지가 제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모든 상품이 그런 건 아니지만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구매 가능 개수가 10개부터인 것도 있어. 그럼 나는 한 개부터 빼가서 팔고 싶은데 못 팔잖아요. 그럼 내가 물건을 사는 수밖에 없어지는 거죠. 내가 물건을 내 집이나 내 창고로 배송을 받아야 되니까 리스크가 좀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위탁과 사입의 대충 차이가 느껴지나요? 네. 네. 이해되시나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혹시 어떤 부분이 조금 어려웠어요? 위탁이랑 사입이 음. 리스크가 없고 약간 있고 음. 말고도 더 뭔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자, 일단은 위탁이라고 치면 장점은, 내가 이제 그 만약에 A라는 그 수입사가 있어요. 얘네가 이제 도매를 한다고 칠게요. 그럼 내가 이제 B라는 그냥 소매 판매자, 그럼 내가 스마트 스토어를 열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재고를 본인이 리스크를 안 지고 그냥 여기 있는 이제 상세 페이지를 올리기만 하면 돼요. 상품 등록이라고 하고. 그럼 내가 지금 결국 좋은 거는 재고도 하나도 안 들어도 되고, 재고 리스크 없고, 그 다음에 반대로 얘기하면 자본도 안 필요해. 무자본 가능하고 창고도 안 필요하지. 그리고 주문이 들어오면은 소비자들이 만약에 물건을 샀어, 여기다가 주문을 넣어요, 이 도매사에다가. 그러면 이제 C가 소비자라고 치면 얘네가 대신 내 물건을 고객들한테 보내주는 거야. 주문은 내가 받지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사실 위탁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듣기로 너무 좋아 보이지. 왜냐면은 물건 파는 사람들은 재고도 없고 무자본에 창고도 리스크가 없어도 되고, 그럼 판매에만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물건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약간 듣기만 하면 이론적으로는 정말 완벽한 네. 이제 이론 같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위탁 판매를 굉장히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초보자들이 다 이걸로 시작을 해요. 이해되시죠? 왜냐면 두 분도 당장 리스크 없이 시작할 수 있으니까. 네. 네. 근데 위탁
위탁 판매 단점이 있다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좀 중간에 껴가지고 약간 아, 중간에 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거 정답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껴서 단점이 엄청나게 커요. 뭐가 있냐면 소비자한테 주문을 난 받았어.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재고가 없는 거야, 실제로는. 품절이 난 거야. 소비자는 나한테 물건 언제 보내줘요라고 나한테 물어볼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도 물건 쇼핑하다가 만약 재고가 없대. 언제 들어오냐고 물어봤는데 그쪽에서 바로 대답 안 해준 경우가 있었네. 네, 있었어. 그렇죠. 걔네들이 왜 그러냐면 그 업체들은 사실은 위탁 판매자는 판매 대행해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잘 몰라. 재고가 있는지 아닌지도 몰라요. 판매만 대행해주다 보니까. 그럼 소비자들은 오늘까지 받아야 된다고 내일까지 받아야 되니까 오늘 빨리 발송을 해줘 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나는 심지어 재고도 없고 그 재고가 언제 들어올지도 몰라요. 왜냐면 여기 A라는 업체에다 연락해서 물어본다고 하는데 A 업체가 잘 응대를 안 해줘. 약간 배짜라 이런 식으로. 네, 왜냐면 여기는 거의 갑이에요, 갑. 갑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도매 사이트 대부분이 그 소매 판매자들한테 제대로 응대를 안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물론 응대를 잘해주는 도매 사이트를 그럼 내가 그런 사이트에서 주문하면 되지 않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데들은 반대로 얘기하면 위탁 판매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고가 안정적이고 물건을 잘 보내주는 회사는 위탁 판매자들이 그만큼 많이 껴있으니까 내가 그만큼 물건 팔기가 어렵죠.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이제 물건도 제대로 제때 안 보내주고 싸가지 없는 이제 도매 업체들은 잘 안 붙으니까 그나마 좀 있고 그럼 이제 내가 딜레마가 생기는 거지. 그럼 내가 물건이 안 좋은데 친절한 업체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싸가지 없지만 물건이 좋은 데서 살 것인가? 이해되시죠? 네. 네. 그런 이제 고민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위탁 판매하시는 분들이 스트레스 진짜 많이 받아요. 그 이유가 이 중간에 껴갖고 소비자들한테 엄청 욕먹고 도매 판매자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하려고 했더니 야 그럴 거면 물건 내 거 팔지 마. 완전 갑이네요. 괘씸하네요. 괘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도매 사이트가. 왜냐면은 내가 물건 팔아줬는데 근데 걔네들 입장에서는 그거야. 너네 없어도 할 사람 너무 많아. 너네 아무런 리스크 없잖아.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이 리스크 하나도 없다라는 게 반대로 내가 아무런 힘이 없다는 얘기.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갑자기 노란 딱지 받았어요. 유튜브에 찾아가갖고 나를 감히 노란 딱지 시켜? 라고 얘기한다고 한데 걔네가 콧방귀나 낄까? 그냥 꺼져. 너 말고도 할 새끼들 많으니까. 벌써부터 화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위탁 판매의 단점은 너무 좋지만 결국에 중간에 끼고요. 마진이 적어요. 마진. 사이에 끼다 보니까. 네, 사이에 끼다 보니까 예를 들면 얘네들은 이미 아까 수입사 같은 경우나 이제 도매사들은 대부분 이미 거기에서 충분한 마진을 보고 이제 넘길 거 아니에요. 팔리기만 하면 어떻게든 마진이 있다고 치면 얘네들이 그래서 만약에 도매가가 1,000원이라고 칠게요. 1,000원. 근데 이게 사실 알고 보면 원가가 이제 500원에서 한 700원 정도대라고 치고 그리고 이제 소매 판매자들이 그럼 이제 경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를 들면 한 1,500원에 깔았어. 다른 놈이 이제 예를 들면은 한 1,450원 까는 거예요. 내가 이제 1,500원에 팔아서 잘 팔고 있는데 다른 놈이 갑자기 들어와서 1,450원에 팔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기분 더러울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더 내려야지. 왜냐면 그래야지 그 상위 노출을 가져갈 수 있거든. 내가 잘 팔려면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가격 계속 낮춥니다. 1,400원으로 깎아. 얘네는 또 1,350원으로 깎아. 치킨 게임. 네, 치킨 게임이. 이들 같은 경우에 치킨 게임 할 수밖에 없는 게 리스크가 없잖아. 네. 그러니까 자기는 이거 팔아서 돈이 조금이라도 남겠다고 싶으면 그냥 팔아 제끼는 거예요. 그래서 위탁 판매는 보통 마진을 한 얼마 정도 먹을 것 같아요? 5%? 사실 5%에서 한 10% 정도가 국내 도매는 일반적이고 많게는 이제 한 20%까지도 가져가기도 하는데 실제로 여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문제는 난 20% 정도 마진 가져가고 싶다고 한들 이렇게 사람들이 5% 10%만 보고 물건을 팔려고 해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물건 하나 팔아서 예를 들면 내가 10,000원짜리 그럼 하나 팔면 5% 남으면 얼마예요? 10,000원짜리 하나 팔면 5%. 500원 남는 거지. 그럼 내가 그 500원 팔려고 소비자들한테 이제 언제 오냐고 욕먹고 물건 언제 주냐고 이제 도매사에 연락했더니 네가 그거 알아서 뭐 할 건데. 네, 이런 내가 중간에 욕 처먹으면서 이제 500원을 벌어야 되니까 이게 할 맛이 안 나는 거죠. 정신건강에 해롭네요. 그쵸? 500원. 그래서 이제 힘듭니다. 10,000원짜리 팔아봐야 500원이 남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고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위탁 판매. 그 다음에 플러스 한 가지 위탁 판매 리스크. 내가 500원에 이제 팔았어. 근데 이제 고객이 반품했어. 고객이 반품. 배송비는 누가 무나요? 뭐 사실은 이제 위탁으로 하게 되면 만약에 제품이 단순 변심이라고 치면 당연히 고객이 물고 제품이 만약 불량이 있으면 도매 사이트에서 해줄 수 있긴 하지만 근데 이제 중간에 껴있다 그랬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어. 고객 입장에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고객 입장에서 뭔가 문제가 있대. 근데 물건을 보내 쪽에서는 자기는 뭐 확인을 했대. 문제가 없던 상품이었대. 고객이 거짓말 치는 것 같대. 불량이 없었는데 자기가 쓰고 실제로 나서 불량이라고 이제 뻥치는 거죠. 그럼 이제 중간에 끼게 되잖아. 그럼 이제 내가 어떤 식으로든 이제 소비자한테 뭐라고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지만 둘 다 이제 피곤할 수가 있잖아요. 어디 쪽에다가도 얘기하기 힘들다. 하는 순간 내가 그냥 그 리스크를 안아버리는 거야. 그럼 내가 마진 5% 보고 있었는데 그런 리스크들 그다음에 막 CS 하느라고 이제 소비자들 가끔 진상 고객들은 막 전화를 한두 시간씩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랑 이제 상대하다 보면 이제 내가 진짜 돈을 벌고 있긴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실은 위탁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되게 좋은 도매 사이트도 잘 알고 그러면서도 마진을 많이 보고 팔 수 있는 물건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괜찮겠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냐면 일반적으로 시작해서는 마진율 5% 10%밖에 못 보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중간에 껴갖고 고통받는 것 대비해서 돈을 제대로 번다는 느낌이 별로 들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네. 자, 결국 이제 소싱을 해야 되는데 소싱을 결국에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보면 국내 그 다음에 해외가 있다. 해외가 있고 해외는 대부분 1688에서 가져온다. 근데 해외 같은 경우에 이제 단점은 리스크가 크겠죠. 재고를 내가 많이 갖고 와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뭐였죠? 국내에서 물건을 소싱하는 두 가지 방법. 위탁 판매랑 사입. 그쵸. 위탁이랑 이제 사입이 있었는데, 위탁은 이제 리스크가 거의 없지만,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아까 중간에 껴갖고 굉장히 이제 고통스러운 상황에 돈도 많이 못 번다라는 단점이고, 국내 이제 물건들한테서 업체에서 사입을 갖고 오게 되면 사입에 대한 리스크는 져야겠지만, 대신에 이 장점이라고 치면 내가 재고를 갖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결국에는 그 통제 가능성이라는 걸 얻게 됩니다. 그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위탁으로 물건 잘 팔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업체에서 품절이 됐는데 언제 들어와요라고 물어봤는데 앞으로 안 들어오는데요. 그냥 끊어버리는. 네. 그럼 이제 내가 위탁으로 잘 팔고 있다가 갑자기 매출이 곤도박질 치는 거죠. 아이고야.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이제 하다가 보면은 그래서 위탁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이제 중간에 그냥 내려버리거나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때 사실 내리면 사실은 사업이 지속이 안 돼요. 그래서 그때쯤에 이제 보통 사업을 많이 생각하게 돼요. 내가 잘 팔고 있던 상품이 갑자기 물건을 국내에서 위탁으로 나한테 물건 주던 사람이 갑자기 안 주겠대. 아니, 이제 더 이상 안 판대. 이러는 순간 이제 내 매출은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업체들 입장에서는 수없이 많은 상품들 중 한 개겠지만 나한테는 그게 제일 메인인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 이제 이 해외에서 가져오는 경우가 이제 생기는 거죠. 내가 그럼 이제 물건을 재고를 갖고 팔아야겠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입하는 경우는 이제 사실은 국내 물건들이라고 하면 사입할 경우가 많진 않아요. 왜냐면 대부분 뭐 위탁으로 이렇게 가져올 수 있다 보니까. 대신 이제 국내에서 위탁으로는 물건을 안 준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가 이 물건을 가져갈 거면 사입으로 가져가라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하는 건데 사입 같은 경우에는 재고 리스크는 생기긴 하지만 일단 내가 재고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인 거잖아요. 네, 플러스로 이건데 택배비가 실제로는 처음 보낼 때는 비싸요. 한 3,000원 정도 내고는 써야 돼 최소. 택배비가 물량이 많아지면 계속 떨어져요. 자, 다시 정리하면 택배비가 3,000원으로 처음에는 보통 시작을 많이 하지만 물건이 많아지면 이제 2,000원까지 떨어진다. 그럼 무슨 얘기가 가능하냐면 내가 그냥 택배에다 송장 하나 붙이면 1,000원씩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최근에 쿠팡 택배 알바하시는 분을 영상을 이제 찍어 왔잖아요. 네. 근데 그분이 이제 한 건을 고객 집으로 배달해주면 1,000원을 받아요. 그래서 그분이 하루에 11시간 일해갖고 택배를 하루에 300건 정도 배달을 해주시거든요. 그럼 이제 한 30만 원 정도 버는 건데 근데 이제 우리가 만약에 그 고객 집까지 300개를 배송해주는 거잖아요. 내가 그냥 우리 여기 집이나 창고에서 300개를 포장하는 거 훨씬 쉬울 거 아니야. 이해되시죠? 그럼 그 택배비 백마진만으로 30만 원 나올 수 있다는 게 엄청 메리트 있는 거죠. 물론 처음부터 이거만큼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사입의 장점은 물건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마진율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위탁으로 쳐볼게요. 위탁은 내가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 그 사이트에다가 대신 들어가서 내가 주문을 넣어줘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고객 핸드폰 번호랑 주소 같은 거를 대신 이제 입력해서 도매 사이트에다 발주를 넣어줘야 돼요. 거기서 틀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문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내가 일할 게 많아지잖아요. 근데 사입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그냥 송장으로 쭉 뽑혀서 나오니까 사실 그거 일일이 내가 안 적고 있어도 된다. 그냥 택배 송장 하나 붙이면 끝이에요. 그래서 되게 쉽게 할 수 있고 택배비가 점점 싸지다 보니까 결국에 나중에는 백마진이라고 이제 불리는 그 마진이 있다 보니까 규모가 크면 클수록 택배비 백마진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제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입은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위탁이랑 사입이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이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질문하셔도 됩니다. 그 만약에 사입 같은 경우는 재고를 음. 이렇게 사놔서 이제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럴 때 만약에 불량 물품 같은 게 생기면은 그거는 누가 부담을 하나요? 내가 만약에 국내 업체에서 사입을 했는데 불량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국내 도매 업체한테 물건 받았을 때 다시 얘기해서 돌려보냅니다. 근데 만약에 시간이 좀 흐르면 그래서 원래는 물건이 들어오자마자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물건 입고할 때 다 체크해요. 그다음에 중국 수입을 했을 때 실제로는 아까 그 수입 대행사가 있다 그랬잖아요. 실크로드 21. 얘네들이 사실은 물건 검수를 다 해줘요. 사진도 찍어서 보내줍니다. 문제 없는지. 그래서 불량이 있으면은 그 중국 업체에다 돌려보내요. 그 불량만큼을. 그다음에 그 차액은 환불해주고. 그것도 다 저쪽에 처리를.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여기에 맡길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이런 얘기 하는 경우가 있어요. 중국에서 시키면 만약에 다 불량이거나 사진이랑 다르면 어떡하냐. 근데 본인이 만약에 바로 받아버렸잖아요. 그럼 이제 되게 힘들어지지. 그냥 중국으로 다시 돌려보내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 클 거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중국에 창고가 있잖아. 그래서 만약에 중국 창고로 물건을 받았는데 불량이야 라고 하면 바로 보내버리는 거죠. 한국으로 보내기 전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대행료가 끼긴 하지만 여기에 쓰는 게 훨씬 더 나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같이 큰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대행사 없이 그냥 직접 하면 마진 더 먹는 거 아니냐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쓰는 이유는 우리가 번거로운 걸 다 해주니까. 보험 느낌이에요. 그죠? 보험에 가깝죠. 그렇다고 우리가 그럼 중국에다 창고를 둘 거 아니잖아. 그럼 그게 아닌 이상 검수를 어떻게 똑바로 다 할 거냐고. 물론 중국 판매자한테 네가 검수해서 보내라고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렇게 깐깐하게 일을 시키면 중국 판매자가 안 팔면. 물건 안 팔고 이제 꺼져 또 이렇게 얘기하겠죠. 걔네가 갑인데. 그래서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해주면 해결이 됩니다. 다시 한번 복기를 해봅시다. 저번에 뭐 배우셨죠? 하고 사입 맞아요. 큰 틀에서 보면 이제 소싱. 물건을 결국에 가져와서 파는 게 제일 중요한데 소싱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네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래서 국내에서 위탁을 하거나 국내에서 사입을 하거나 해외에서 위탁을 하거나 해외에서 사입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 드렸었고 그 다음번에 국내에서 이제 위탁한다고 치면 보통 어디서 발주할까요? 도매 사이트 어디? 도매국. 그치. 도매국 도매매. 그래서 국내 위탁 사이트는 도매국 도매매가 있고 그 다음에 만약 해외에서 구매 대행을 한다라고 치면은 해외에서 위탁을 한다고 치면 어디서 할 것 같아요? 1688.
네, 해외에서 사입을 할 때 보통 1688 많이 쓰고 그 다음에 해외에서 위탁을 할 때는 타오바오나 아니면 알리익스프레스를 많이 써요. 왜냐면 여기가 해외 소매 사이트니까 중국의 소매 사이트에서 구매를 대행해 주거나 중국의 도매 사이트에서 사입을 하거나. 그래서 만약에 국내에서 물건을 가져왔을 때 장점과 해외에서 물건을 갖고 왔을 때 장점이 뭘까요? 해외는 일단은 시장이 넓다 보니까 어떤 응, 상품이나 이런 걸 선점할 수 있는데 응, 절대적으로 거리라든지 이런 게 머니까 응. 배송비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부담이 될 것 같아요. 맞아. 그럴 수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국내 거 같은 경우에는 자, 국내에서 사실 갖고 올 수 있다라고 하면은 좋겠지만 문제는 국내에서 위탁으로 갖고 온다고 쳤을 때는 대부분 내가 좋은 조건의 물건 갖고 오긴 힘들어요. 그래서 네이버 최저가보다 대부분 뭐 네이버 최저가가 있다고 치면 도매가가 더 싸야지 내가 어떻게든 마진을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생각보다 도매 사이트가 가격이 싼 경우가 거의 없어요. 네, 왜냐면 그만큼 소매에서 판매하는 사람들이 가격을 많이 깎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대신 내가 만약에 수입을 한다라고 치면 웬만하면은 조금 더 내가 싸게 갖고 와서 물건을 팔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니까 수입을 하는 게 훨씬 더 좋긴 할 텐데 수입을 못한 이유는 뭘까요? 음. 돈. 그치? 네. 일단 수입을 할 거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이 있다고 치자. 근데 내가 중국에서 수입을 해서 물건을 해서 판매한다고 칠게요. 근데 문제는 만약에 물건이 한 달에 100만 원치가 팔려요. 근데 100만 원치를 팔려면 내가 중국에서 발주를 하는 순간 재고를 안정적으로 한 달치 정도 갖고 있는 게 좋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내가 100만 원치를 판다고 치면 최소 재고를 뭐 원가 50%라고 치고 한 50만 원치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을 판다는 건 50만 원치 정도의 재고가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내가 한 달치 정도의 재고를 갖고 있다는 거라고요. 왜냐면 그렇게 계속 들어와야 될 거니까. 한 번 팔고 그만 팔 거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판다고 치면 내가 100만 원에 50% 정도 되는 50만 원 정도의 재고를 계속 갖고 있어야지 이게 돌아간다는 거고 물건이 바로 팔리면 좋겠지만 그 판매처에서 바로 물건이 안 팔릴 수도 있기는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돈이 어느 정도 묶이게 되겠죠. 그래서 중국 수입의 단점은 돈을 어느 정도는 들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게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국내 위탁 판매라고 치면 돈은 한 푼도 필요 없잖아요. 시작하는 데 있어서. 물론 이제 주문이 들어오고 나면 내가 그때 가서 주문을 넣어야겠지만 뭐 금방 정산만 기다리면 되니까 아무래도 돈이 덜 묶이는데 수입은 이제 돈이 묶일 수 있고 그다음에 내가 잘 팔릴 줄 알고 중국에서 50만 원치 수입해서 가져왔어. 안 팔리면 어떡할 거야? 악성재고. 악성재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렇게 수입을 사람들이 어려워하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재고를 들고 있어도 물건이 잘 팔릴 만한 걸 좀 볼 수 있을 만한 그 눈이 필요하겠죠. 내가 그런 감각이 없으면 그러니까 지금 당장 50만 원 있다고 바로 중국에서 수입 다 할 수 있어요? 힘들 것 같아요. 이게 잘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를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잘 팔릴지 안 팔릴지를 예측할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하다. 저희 회사로 치면은 한 95에서 98% 정도는 거의 초도 물량 다 완판을 하는 것 같아요. 와. 어, 그러면 이제 사실 별로 쫄 게 없죠. 5에서 2%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그 악성 재고 가능성 때문에 나머지 95%를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사입이라는 게 어떤 분들한테는 굉장히 겁나는 거지만 이걸 되게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어렵지 않은 것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입이 좋긴 하지만 이제 리스크가 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까지는 다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일단 크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근데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위탁의 장점이 뭡니까? 위탁의 장점 리스크가 적다. 리스크. 맞아요. 리스크가 적다. 그러면은 이 크게 보면 네 가지인 거잖아요. 크게 보면 네 가지인데 가장 초보자들은 그럼 보통 어디서 많이 시작을 하겠어요? 위탁이 아무래도 그쵸? 왜냐면 해외랑 국내를 따지면 국내가 리스크가 덜한데 그 중에서도 위탁이 리스크가 덜하니까 이게 가장 사람들이 많이 하겠죠? 그 다음 번으로 본다고 치면은 그 다음 번으로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뭘까요? 초보자들이. 국내 위탁 다음으로. 아니면 해외 위탁으로도 빠질 수 있을 것 맞아요. 같아요. 사실은 해외 위탁으로 더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의 테크트리가 보통 국내 위탁을 해보다가 이게 이제 너무 빡센 거지. 그 이유는 뭘까? 저게 어렵다고 하면. 일단 마진이 되게 적을 것 같고 맞아요. 마진이 적고 그 다음에 그다음에 사실 위탁이 공급처랑 그 응, 도매처랑 응, 그다음에 소비자랑 이렇게 응, 사이에서 끼다 보니까 응.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도 되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여기 위탁의 측면에서 아까 리스크랑 리턴, 그러니까 리턴이랑 마진이 적다는 거 얘기를 했는데 여기 긍정인 거는 통제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통제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네, 통제성이 엄청 떨어진다는 게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지만 엄청 중요한 게 내가 재고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고객은 주문을 넣었는데 고객은 빨리 물건 보내달라고 하는데 국내 업체는 주문을 넣었는데 보내주지도 않고 연락도 안 돼.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럼 최악의 상황에서 어떻게 되냐? 내가 만약 쿠팡에 입점해서 물건을 팔고 있었어. 그래서 주문이 막 50건이 들어왔고 내가 주문 50건을 넣었어. 뭐 대박이 나가고. 근데 그 업체에서 발송도 안 하고 그냥 씹어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쿠팡에서 이 업체는 주문을 들어왔는데 처리도 하나도 안 하는 회사라고 생각할 거잖아요. 그럼 이제 판매처에서 그 판매자를 잘라요. 너는 잘못된 판매자야. 너 왜 물건 똑바로 안 보내? 근데 그게 뭐 저희처럼 하루에 1000건이 나가는데 뭐 20건 정도 안 나가면 괜찮겠지만 50건이 들어왔는데 50건이 다 못 나간다? 이러면 이제 바로 그래서 이 통제성이
품종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만약 내가 재고가 없으면 그냥 품종 걸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재고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위탁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문제고, 그래서 이 통제성을 올리기 위해서 물건을 똑바로 잘 보내주거나 소통이 잘 되는 도매 사이트를 찾으면 되겠지만, 그런 사이트는 반대로 다른 사람도 많이 쓴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통제성이 떨어지는 업체들 정도나 물건을 제대로 된 거 받을 수 있으니까 이제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마진도 떨어지고 통제성 떨어지고 그다음에 리턴도 뭐 당연히 적을 거고, 그리고 결국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 국내 위탁을 한다고 쳤을 때 아까 제가 심플하게 얘기 드리면, 일단은 가격이라는 측면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 가격이라는 게 엄청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내가 가져오는 가격이 너무 비싸. 그러니까 마진을 단순히 막 10% 20% 정도 보는 수준이 아니고, 그냥 반대로 얘기하면은 내가 가져오는 가격이 네이버 최저가보다 비싸. 그럼 사실 물건 팔기 너무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가장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국내 위탁 판매를 하려다가 도매 사이트를 뒤져보는데 도매 사이트 물건 대부분이 국내보다 이제 비싼 걸 발견을 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는 도매 사이트가 일단 수수료가 더 비싸요. 스마트 스토어보다 수수료가 비싸고 정산이 되고,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떻게든 1등을 먹으면 내가 상위 노출을 잡을 수 있어요. 1등한테 뭔가를 준단 말이야. 근데 도매국은 내가 아무리 싸게 판다고 해서 물건이 잘 나갈 수 있긴 하겠지만, 스마트 스토어처럼 말도 안 되게 상위 노출을 잡아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상위 노출의 효과가 스마트 스토어보다 안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 1등을 가져가기 위해서 마진을 포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택배비 백마진 보면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도매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잘 안 팔죠. 왜냐면 내가 1등을 가져가는 게 도매 사이트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문제는 이 가격이라는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불리함이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국내 위탁을 하려다가 내가 이렇게 네이버 최저가보다도 비싸게 가져와야 되는데 물건을 파는 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걸 이제 사람들이 많이 느끼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해외 위탁으로, 해외 구매 대행이죠. 해외 구매 대행으로 많이 넘어가게 돼요. 구매 대행으로 넘어가게 되면, 구매 대행으로 넘어가게 되면 장단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해외 위탁으로 넘어갔을 때 장단점이 어떻게 될까요? 일단 국내보다 파이가 크니까 응. 그만큼 리턴은 좀 마진이라든지 리턴이 응. 좀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보다 마진이나 리턴이 좀 더 좋을 수 있다. 맞아요. 또 장단점. 해외랑 응. 이제 국내 소비자를 양쪽 다 응. 상대해야 되니까 응. 좀 응. 국내 사람들을 대하는 것보다 좀 더 어렵지 않을까? 맞아요. 일단 그 얘기도 맞고, 국내에서 내가 물건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정도는 변수도 그렇게 뭐 한 업체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업체가 연락만 잘 되면 문제가 없는데, 이건 중국에서 넘어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 과정들이 겹쳐져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내가 중국에서 실은 물건이 세관 검사에 걸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중국에서 갑자기 날씨가 안 좋아져 갖고 갑자기 항구에 배가 묶일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굉장히, 그래서 통제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는, 통제성 부분에서는 사실은 국내 위탁보다도 떨어진다고 보기 봐야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쿠팡 같은 경우에는 완전 소비자 편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내가 만약에 물건을 안 돌려받았는데도 소비자한테 먼저 반품을 해줘요. 환불을 해주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쿠팡에서 물건을 어떤 사람이 해외 구매되는 걸 시켰어요. 그 사람이 이미 물건이 이제 한국으로 넘어와서 이제 그 고객 집으로 배송해 주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그 고객이 환불을 한 거야. 반품을 해갖고. 그럼 이제 문제는 나는 이미 물건을 한국에 다 받아놨는데 고객한테는 이미 돈을 줘버린 거지. 그럼 이제 사실은 뭐 쿠팡에다가 보상 요청을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좀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 물건을 보상 요청하는 것들도 굉장히 좀 피곤하고, 그래서 옛날에 통제성 부분에서 이 사실은 부피가 큰 게 진짜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사례가 뭐였냐면, 어떤 한국분이 해외 구매 대행으로 해갖고 배 같은 걸 시켰대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카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광지에서 이렇게 타고 다니는 네. 말도 안 되게 한 2m짜리 이제 카누를 시켰는데 국내에 왔어. 고객이 반품시킨 거지. 세상에. 벌써 스트레스 받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갖고 그분이 바로 그 배를 폐기물 처리장에다 바로 보냈어. 그거 구매 대행하신 분이. 그래서 그 폐기물 비용만 10몇만 원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들었어. 그 고객의 물건을 제대로 받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근데 실제로 이제 더 큰 문제는 내가 일단 물건을 보고 팔 수도 없잖아요. 위탁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내가 일단 팔리긴 팔리는데 뭘 팔았는지 잘 몰라요. 물건을 보지도 못했잖아. 이게 퀄리티가 좋은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사진이랑 엄청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모를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사진이랑 다르다라고 해서 이제 환불을 거는데, 내 입장에서는 뭐라 할 수가 없는 거지. 나도 처음 봤으니까. 그래서 이제 위탁이라는 게 사실 너무 좋지만, 리스크 측면에서 너무 좋지만, 실제로는 이 통제성 부분에서 너무도 심각하게 떨어지는 게 있어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리턴이랑 마진이 왜 크냐라고 치면은, 모든 국내 판매자들이 다 사입을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어떤 좀 특이한 물건들 같은 경우나, 크무비라고 혹시 기억나세요? 크무비? 크고 무겁고 비싼 거. 맞아요. 크무비 같은 경우에는 사입하는 사람들이 잘 사입을 못해요. 왜 못하겠어? 집에나 이런 둘 곳이 음. 되게 무겁고 뭐 창고에 둔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10,000원짜리가 있는데 이 크기가 어떤 건 요만하고 어떤 건 요만해요. 그럼 물건을 적재하는 데 있어서 창고비나 보관료나 택배비가 심지어 크면 더 비싸지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크고 미고 비싼 거는 사입하는 사람들이 꺼려요. 가성비가 그리고 예를 들면 한번 책상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책상을 100개를 중국에서 수입해서 판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그 100개가 엄청 큰 물량에 들어오는 거고, 한 개로 들어온다고
치면은 사실은 나름 그 한 박스에 똑같이 들어오는 거고, 무슨 얘기냐면 내가 조그마한 물건 100개를 시키면 한 박스에 100개를 넣어서 중국에서 보내줘요. 100분의 1의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내가 책상 100개를 시키면 100박스가 와. 그냥 100개를 한 박스에 담아서 오는 게 아니라 100개가 온다고. 그냥 그럼 사실은 별로 메리트가 없어요. 심지어 그 간부가세라는 게 끼기 때문에 간부가세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심지어 내가 국내에서 사입하는 사람이 더 불리한 경우도 있어요. 더 비싸게 팔아야 되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 구매 대행이 더 유리하겠죠. 왜냐면 이 쿠무비를 결국에는 국내 사입하는 사람들이 수입을 안 하니까 그럼 이 영역이 아예 비어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영역이 그래서 누구한테 가냐면 이 사람한테 가는 거야. 그다음에 쿠무비 플러스 인까지 가요. 인 뭘까? 인건비. 아니요. 인증. 아, 그래서 예를 들면 전자제품이라든지 이런 거 인증을 받고 들어와야 되는데, 이 해외 위탁 같은 경우에는 내가 구매를 대신 대행해 주는 것이 불가하기 때문에 소비자들 해외 직구할 때는 이제 인증 같은 거 안 받아도 돼요. 우리가 사입해서 판매하는 사람들 인증 다 받아야 돼. 판매로 개념을 봤을 때는 인증이 그렇죠. 필요한데 근데 결국에 이 위탁은 구매를 대행해 주는 것일 뿐이지 내가 사입해서 판매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조금 더 자유로워요. 그래서 크무비인 이 네 가지 고 묘겁고 비싼 것들은 해외 위탁이 국내 사입을 이기는 경우가 있다. 해외 크무비인 같은 경우에는 국내 사입을 얘네가 이겨버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해외 위탁을 하겠죠. 네, 질문. 해외 사입을 하는 경우에는 음. 인증을 국내랑 해외 둘 다 받나요? 아니요, 국내에서만 받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대충 이제 느낌이 오죠. 국내 위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가격이 일단은 메리트가 없으니까 장점이 없어요. 국내 위탁은. 그러니까 리스크는 없지만 어떠한 부분에서 어떠한 구조적인 장점도 없어. 대신 뭐 내가 이런 경우 내 마케팅을 진짜 잘해. 내 마케팅을 진짜 잘해서 그 제조하신 분이나 물건을 뭐 브랜드 갖고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 마케팅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마케팅을 너무 잘해. 마케팅을 해줄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국내 위탁 판매를 시작한 사람들 중에 마케팅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네, 완전 초보자니까. 쥐뿔도 없지. 그러니까 사실 국내 위탁을 들어간다는 거는 마케팅을 잘하는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웃긴 게 자기가 마케팅을 잘하지도 못하는데 그냥 제일 쉬워 보이니까 저걸 시작하는 거죠. 아니면 내가 영업이라도 잘해야 돼. 영업.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은 오프라인에서 엄청 잘 나가는 물건이 있는데 그게 오프라인 하시는 분들 중에 아직 온라인으로 못 넘어가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내가 예를 들면 그런 걸 갖고 와갖고 오프라인에서 잘 나가고 있던 걸 내가 온라인에 깔겠다. 네, 그런 분을 찾아가서 그래서 유튜브에 이제 과일 위탁 판매 이런 게 좀 떴던 이유가 사실은 이제 과수원이나 이제 농장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 컴퓨터를 잘 못 쓰는 거야.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 이런 것도 잘 몰라. 그러니까 그분들이 영업을 대신 해줘서 대신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 올려주는 거지. 그래서 이런 영업 능력이라도 있던가 아니면 마케팅이라도 잘하던가.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걸 잘해야지 해야 되는 건데 이걸 잘하고 시작한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럼 그 사람도 당연히 돈을 벌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해외 위탁 판매에 보통 이제 관심을 가지는데 문제는 이제 해외 위탁 판매는 크무비 인증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동일하게 적용되고 크무비 인에 대해서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데 문제는 이건 구매 대행하는 분들한테도 힘들어요. 꼭 미국 그 비싼 걸 판다는 것 자체가 이분들한테도 힘들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갖고 지금은 진짜 돈이 안 벌린다고 이제 많이 하죠. 왜냐면은 자,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가 총 한국에 얼마 정도 될 것 같아? 만 명? 만 명? 얼마 정도 될 것 같아? 찍어봐요. 저는 10,000명 정도. 10,000명 정도? 네, 틀렸습니다. 50만 명이에요. 50만. 국내 50만 개의 스마트 스토어가 있고요. 50만 개. 말도 안 되게 많죠. 근데 이게 사실은 최근 몇 년간 엄청 많이 생겼어요. 당연히 힘들어지지. 그래서 이제 이 50만 명이 어디에 제일 많겠어요? 이 아까 이 네 가지라고 치면 어디에 제일 많겠어? 위탁이 될. 그쵸. 국내 위탁이 제일 많겠죠. 왜냐면 제일 쉬우니까. 리스크도 없고. 그 다음에 어디에 제일 많겠어요? 그다음에 해외 위탁. 맞아요. 그래서 이 국내 위탁 이게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이 해외 위탁이 그 다음으로 많고,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가 이제 치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건 팔기가 아주 치열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문제는 이제 똑같아요. 제가 저번에 유튜브 얘기했었잖아. 유튜브도 어쨌든 하는 사람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시급이 그때 275원 얘기했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어요. 5만 명 정도라고 치면 내가 봤을 때는 지금보다 사람들이 한 몇 배는 더 벌 거예요. 하지만 50만 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결국에는 다 마진을 30% 벌 수 있는 것도 5% 10%로 줄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힘들어진 거죠. 그래갖고 사실 제가 지금까지 수강생분들이 오프라인으로 많이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가르친 사람들이 200명이 넘는데 그들 중에서 국내 위탁하시는 분들, 해외 위탁 판매하시는 분들의 평균적인 게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평균적인 걸 이제 따져보니까 이분들은 이제 시간당 한 1,000원 정도 버는 것 같다. 아이고야. 네. 근데 얘도 괜찮죠. 왜냐면 유튜브보다는 4배 정도 잘 벌잖아. 유튜브 하는 것보다는 4배 정도 잘 벌기 때문에 괜찮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안타깝다라고 해야 되고, 사실 여기 해외 위탁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좀 있다 보니까 가볍게 하는 분들이 있고 조금 빡세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위탁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되게 잘 돼 있어서 프로그램을 쓰면 조금 매출을 올리기가 좋아요. 그래서 프로그램까지 좀 쓰면서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그 하시는 분들이어서, 그래서 사실 여기는 뭐 한 5,000원에서 한 10,000원, 20,000원까지도 가요.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죠. 대신 이제 굉장히 이제 힘들지. 왜냐면 아까 그냥 중국에서 30개 물건이 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떤 변수가 있을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힘들고, 부가가치라는 관점에서 한번 봅시다. 부가가치. 국내 위탁은 그래서 부가가치를 거의 만들고 있는 게 없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국내 위탁이 제대로 되려면 마케팅이랑 원래 영업이 잘 돼야 돼. 근데 이걸 잘 하지 못하는데 그냥 사람들은 자기 마진을 적게 해가 그냥 올리는 것 뿐이잖아요. 그냥 복붙해가고. 그러니까 본인이 마케팅에 영업을 해서 새로운 활로를, 새로운 시장을 열어줘야 되는데 이걸 하는 사람들 중에 저렇게 시장을 열어주는 사람이 없고 다 똑같은 파이 안에서 야금야금 서로 시킨 게임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부가가치 창출을 거의 못하고요.
분석 없이 그냥 있는 걸로만 계속 쪼개고 들어가니까. 맞아요. 서로 파일을 그냥 나눠 먹는 거밖에 안 되고 해외 위탁 판매 같은 게 좀 더 나아요. 왜냐면 이 크고 무겁고 비싼 물건을 사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국내 사입 판매자들은 그걸 사입을 못해. 왜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크고 무겁고 비싼 거는 국내에서 사입하는 게 굉장히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왕이면 당연히 작으면서도 비싼 걸 팔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연히 이 크고 무겁고 비싼 거를 다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 위탁하는 분들이 이 영역을 대신 해주게 되는 셈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그 물건 잘 팔리면 누군가 인증을 받겠지만 인증을 받기 전까지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상품이 갑자기 새롭게 나와서 인증을 받기 전까지의 어떤 좀 물건을 빠르게 사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이분들이 뭔가 기회를 주는 거지. 그래서 이건 부가가치라는 측면에서는 훨씬 더 많은 걸 만들어주긴 해요. 근데도 국내 위탁을 하는 이유는 뭔가요? 할 줄 아는 게 저거밖에 없어서 제일 만만하니까.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가게로 치면 이제 치킨집 하는 거죠. 제일 쉬워 보이니까. 자, 정리해볼게요. 그래서 일단 국내 위탁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마케팅이랑 영업을 잘하는 게 아니면 이제 어렵고 대신 이제 키워드라는 게 있어요. 키워드. 제가 뭐 한 가지 장점이라고 치면은 이 키워드라는 측면에서 소비자들이 물건을 검색할 때 되게 사람마다 부르는 이름이 달라요. 근데 판매자들의 문제는 소비자들이 부르는 키워드를 다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사실은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국내 위탁을 하시는 분들이 그 다른 판매자들이 놓친 키워드를 잡아가고 그 키워드를 노출시켜주는 어떤 부가가치는 있습니다. 제가 뭐 하나도 부가가치가 없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연꽃초라는 제품을 판매한다고 칠게요. 그게 이제 연꽃처럼 이렇게 활짝 펼쳐지는 이제 그 촛불인데 그게 사실 이제 불 붙이면 폭탄처럼 펴져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그거를 이제 폭탄초라고도 불러. 판매자들 중에는 소비자들이 그걸 폭탄초라고 부르는 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이제 폭탄초라 검색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 국내 위탁 판매자가 만약에 폭탄초라는 키워드를 넣어서 상품을 등록하게 되면 소비자들은 조금 더 비싸게 주고 사야긴 하겠지만 그래도 구매를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부가가치 만든다고 치면 키워드예요, 사실. 심플하게 생각하면 마케팅이랑 영업을 못 한다고 치면 국내 위탁 판매자는 웬만하면 이제 키워드에 최대한 집착을 해야 돼요. 키워드. 아니면 이제 두 번째인데 채널이 뭐냐면 스마트 스토어랑 쿠팡을 물건을 쓰시는 분들이 있지만 한 달에 지마켓을 검색하는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어요. 그럼 지마켓에서 물건을 찾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어떤 물건이 스마트 스토어 쿠팡에는 대부분 깔려 있어요. 근데 지마켓에는 없는 물건도 있어.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이제 스마트 스토어 쿠팡에 잘 깔려 있지만 지마켓에 안 깔려 있는 물건을 내가 소싱해갖고 지마켓에 올려주는 거지. 그래서 위탁 판매자들이 결국 잘하려면 이 키워드를 잘 찾거나 키워드를 잘 잡거나 아니면 채널을 구석구석 내가 더 확장을 시켜야 돼요. 남들이 안 파는 채널까지 들어가서 물건을 팔아야 돼.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해법인데 사실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 부분이 생겨요. 사입이라는 개념이 이제 나오잖아요. 근데 사입하는 사람이 키워드랑 채널을 잘 잡는 거랑 위탁하는 사람이 키워드랑 채널을 잘 잡는 거랑 누가 더 유리할까? 사입이. 그치. 그러면 이제 결국에 이제 안타까워지는 게 국내 위탁 판매를 잘하려면 키워드를 잘 찾고 이 채널을 잘 찾아야 되는데 문제는 내가 키워드로도 잘 찾고 채널 잘 찾아갖고 내가 잘 물건을 넣었어. 아까 물건이 안 보내줘, 판매자가.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내 능력은 좋아. 문제는 내 협력사들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왜냐면 내가 통제를 안 하고 있으니까. 비유하자면 음식점인데 주방장이 사장님을 이기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주방장이 출근을 안 해. 그러니까 나는 가게를 창업을 했는데 주방장을 썼어. 근데 나 요리를 못 해. 주방장이 따로 내가 고용을 했는데 그 사람이 오늘 아프다고 회사에 안 나왔어. 오늘 가게 안 나왔어. 장사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가게 사장은 요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게 있는데 마찬가지죠. 그래서 내가 이 키워드 채널을 하는데 키워드 채널 아무리 잘해봐야 이제 물건을 똑바로 보내는 게 더 먼저인데 물건을 똑바로 보내지도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그래서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키워드랑 채널을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을 거면 그럼 그냥 사입을 해라. 그럴 거면 그냥 사입을 넘어가면 되는 거잖아. 근데 아까 이제 문제가 해외에서 가져온다고 치면 리스크가 크잖아요. 왜냐면 내가 한 달치 정도 재고를 갖고 이제 물건을 판매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그 물건을 그만큼 더 쌓아놔야 될 거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국내에서 사실은 물건을 해외 정도의 가격에 갖고 올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사실 제가 국내에서 물건을 판매하는데 해외 정도 가격으로 해갖고 판매하시는 분들에 대한 리스트를 모아놨어요. 그럼 엄청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국내에서 만약에 물건을 받는다고 치면 한 며칠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국내 물건을 국내에서 내가 같은 경우는 거의 하루 이틀이면 하루 이틀이면 올 것 같죠. 맞아. 그러니까 뭐 3일이라고 안정적으로 쳐도 중국은 예를 들면 그냥 안정적으로 갖고 있으려면 30일이에요. 그럼 이제 내가 재고를 10분의 1만 가져오고 있어도 되잖아. 사실은 국내 사입으로 시작하는 게 상당히 유리해. 해외에서 내가 수입을 하다가 이제 리스크가 걸리면은 좀 위험해서 조금 추천드리는 게 국내로 일단 사입을 시작해서 연습을 조금씩 해 나가는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해도 돼. 주문이 들어오면은 그때 가서 사입해도 돼요. 대신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 가서 사입해도 되면 그냥 위탁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위탁으로 그러니까 재고를 안 들고 있다라는 건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리스크가 없다고 착각하지만 사실 그만큼 리스크가 큰 거예요.
있어요. 재고가 사람들이 리스크로 착각하고 있는데 그거는 과다한 재고가 문제인 거지 적정 재고라고 칩시다. 적정 재고가 리스크예요? 과다 재고가 리스크지 적정 재고는 리스크 아니에요. 편의점에서 물건을 판다고 치면 당연히 재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과다하게 재고가 많아서 폐기가 나면 문제겠지만 적정 재고는 문제가 안 돼요. 국내라고 치면 내가 3일치 정도만 재고를 갖고 있다고 치면 누가 리스크로 그걸 생각해? 리스크 아니지. 근데 문제는 이제 과다 재고가 문제죠. 과다 재고. 중국 같은 경우는 변수가 많은 게 내가 한 달이 걸릴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한 달 사이에 갑자기 유행이 바뀌었어. 아니면 갑자기 내가 만약에 긴팔을 팔고 있는데 갑자기 날씨가 너무 더워졌어. 아니면 내가 반팔을 팔고 있는데 갑자기 날씨가 너무 추워졌어. 변수가 네. 아니면 여름에 장마여갖고 우산이 엄청 많이 팔렸는데 갑자기 이제 비가 안 와.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죠, 충분히. 근데 뭐 국내에서 한 3일치 정도 재고만 있다고 치면 리스크가 좀 덜하겠지만 내가 중국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순간 30일치 리스크를 가져야 되니까 이제 무서운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럼 이제 이 사입이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국내로 해서 연습을 한다. 국내에서 연습을 해갖고 물건을 잘 파는 걸 키워. 원래 저희는 국내 사입만 있었어요. 우리 회사는. 우리 회사 국내 사입만 하다가 해외 사입으로 넘어가게 된 이유가 있어.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국내에서 물건 주는 도매 업체들이 물건이 없대. 아하. 그럼 이제 물건을 내려야 되잖아. 열받는 거죠. 그래서 이 통제성이라는 측면에서 또 이제 핀트가 하나 나가니까 그럴 거면 이거 이렇게 잘 나가는데 내가 그냥 한 달치 리스크를 걸어보자. 이런 상품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하나 두 개씩 이제 사입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너무너무 다 잘 팔리니까 이제 웬만하면 이제 바로 중국에서 사입을 해버리는 경우도 많지만 사실 처음에는 국내 사입으로 시작을 했다. 안정적으로.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고 저번에 얘기했지만 국내에서 이제 이 국내로 만약에 사입을 진행하게 됐을 때 장점은 택배비가 대마불사의 구조를 갖고 있어요. 택배비가 물건이 적을 때는 3,000원 넘게도 나가지만 택배비 물량이 많으면 그 택배비가 2,100원까지 떨어져요. 그럼 이제 택배비 한 건당 1,000원씩 보너스가 떨어진다. 그럼 내가 만약에 하루에 100개를 포장했어요? 그러면은 그냥 10만 원 나온다는 얘기야. 10만 원이면 여러분 그냥 하루 일당 보다 많은 거 아니야? 하루에 내가 100배를 포장했어. 그럼 이제 그냥 보너스로 하루에 10만 원씩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사실 매력적일 정도로 괜찮은 거죠. 그래서 이 사입이라는 게 처음에 어려워요. 처음에 어렵고 그 다음에 처음에 택배비도 비싸게 써야 되고 단점이 많은 것 같지만 점점 하다 보면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다시 이걸 이제 처음에 몰랐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도매국이나 도매매에서 이제 위탁 판매를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일단은 경험이 없으니까 한번 팔아보자. 근데 도매국 도매매 걸로 상품 올려봤는데 안 팔려. 내가 봤을 때 적당히 예뻐 보이고 이 정도 괜찮지 않나? 난 살 것 같은데 이런 걸 이제 올렸어. 네. 안 사겠지. 왜냐면 내가 가격도 비쌀 거고 내가 올린 상품은 그다음에 내가 아직 키워드 이런 걸 잘 찾거나 채널을 잘 이렇게 확장하는 능력도 없을 거고 마케팅도 잘 마케팅도 못 할 거고 영업도 못 할 거고 하니까 당연히 이제 안 팔려서 유통 어렵네 하고 이제 안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테크트리가 좀 잘못된 테크트리고 결국에는 이제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가 만약에 주식을 만약에 산다고 치면은 결국 중요한 건 그 주식이 오를지 오를지 떨어질지를 맞추는 능력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이 물건을 찍으면 이 상품이 팔릴까? 라는 거를 이제 맞추는 능력이겠죠. 근데 이제 주식 같은 경우가 100% 그 도박인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뭔가 그 회사의 그 지표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주식 같은 경우 가장 중요한 개념이 이제 PER이라는 개념인데 PER이 예를 들면 10이라고 치면 그 회사가 지금 그 회사의 기업 가치 어떤 회사에 만약에 시가총액이 1조라고 치면은 그 회사가 1년에 1,000억 원의 영업이익을 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회사의 기업 가치를 이 회사가 10년간 벌어들일 순이익으로 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 PER이라는 개념이 주식 투자에서 엄청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너네가 최소한 이건 보고 투자를 해라 라는 이런 지표가 있는 거잖아. 당연히 내가 물건을 이렇게 판매를 할 때도 이 상품은 어느 정도 기준으로 해갖고 충분히 잘 팔릴 수 있는 상품이겠다 이런 게 당연히 기준들이 있겠죠. 그리고 뭐 내가 사실 확인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이 키워드를 쓰고 판매를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사람들이 예를 들면 아까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다 팔고 있는데 쿠팡에서는 잘 안 팔고 있어. 라고 내가 알았어. 근데 쿠팡에서 팔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조사를 통해서 네, 조사를 통해서 이미 미리 알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주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얽혀 있어서 내가 예측하기가 정말 어렵지만 이건 그냥 눈으로 보여. 그래서 여기 안 깔려 있네? 내가 여기다 그냥 올려줘야지 라고 생각해서 결국에 생각해보면 무역이란 관점으로 생각하면 편해요. 무역이란 관점이 원래 날아가는 거래를 무역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스마트 스토어에는 있는데 쿠팡에는 없는 물건이 있다라고 치면 스마트 스토어에 있는 물건을 쿠팡에 옮겨가서 팔아. 이것도 무역인 거잖아요. 쿠팡에 있는 나라랑 스마트 네. 스토어에 있는 나라랑 그쵸. 이런 식으로 대입을 맞아. 그런 식으로 대입을 해버리면 여기 나라에는 없으면 그 나라에도 물건을 공급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역 관점으로 보면 쉬워요. 근데 위탁 판매도 이제 무역 관점을 할 수 있긴 하겠지만 이제 무역 하는 사람의 신뢰도가 빵인 거지. 물건을 제때 갖다 주기로 했는데 제때 안 갖다 주는 거지. 이제 그런 문제고 그래서 이제 무역 관점으로 본다라고 치면 내가 충분히 아까 얘기했지만 기회가 있는지 없는지를 다 찾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 시장 안에서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결국에 이제 그런 이 상품을 보는 눈을 키워서 결국에 내가 사입해도 될 만한 정도의 상품을 찾아내는 능력이 진짜 중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까 내가 국내에서 사입하면 좋다라고 했지만 근데 만약에 이제 그 상품이 국내에서 사입할 만한 상품을 찾기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내가 국내에서 사입을 한다라는 건 반대로 얘기하면 그 누군가가 이미 그 물건을 국내로 들고 왔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스마트 스토어에는 판매하지만 어떤 채널을 안 팔고 있다는 정도의 확률에서 내가 그 사람의 채널을 확장해 주는 걸 거 아니야. 내가 예를 들면 중국에서 물건을 가져온다고 치면 좀 좋은 거는 한국에 누구도 아직 사입하지 않았어. 이런 물건을 내가
최초로 이제 수입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그게 제대로 된 무역이겠죠, 아무래도 좀 더. 그래서 해외에서 사입을 한다고 치면 훨씬 더 기회가 많아지긴 합니다. 대신 이제 내가 그러면 해외에서 내가 사입할 정도로 괜찮은 상품을 발굴해낼 수 있는가, 찾아낼 수 있는가가 엄청 중요하겠죠. 그래서 뭐 앞으로 좀 배울 만한 거는 결국에 이렇게 사입할 만한 물건을 발견해낼 수 있는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입해도 이건 팔리겠다라고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안목이 중요하긴 하지만 또 찾아보면 돼요. 찾아봐서 여기엔 기회가 있고, 그러니까 빈틈을 발견해야 돼. 빈틈. 틈새시. 네, 빈틈 발견해야 하는 거. 그래서 유통이라는 건 빈틈을 발견하는 거다. 그러니까 빈틈이라는 게 결국 그거죠. 수요는 있는데 공급은 없는 거. 해서 내가 공급을 넣어주는 역할을 하면 당연히 돈이 따라오겠죠. 다음에 제가 이제 알려드릴 건 그래서 이 유통에서 어떻게 빈틈을 찾는가. 네. 오, 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야겠죠. 그럼 이제 그 빈틈을 찾았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실행. 네, 실행 어떻게 하죠? 판매자 등록하고 음. 상품 올리고 물건을 사야지. 판매자 등록하고 물건을 사고 상품 올리면 되겠죠.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두 분이 이제 나이도 어리고 이제 사회초년생이잖아. 내가 물건을 산다라고 치면 얼마 정도 투자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방송을 떠나서. 200에서 300 이상은 오, 큰 손인데? 저도 200 정도 생각했어요. 그래요? 원래 다들 큰 손이 크네. 자, 그럼 이제 재밌는 관점으로 이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들 대단하시네요. 그래도 200을 제가 유통을 잘하니까 저를 믿고 200 정도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제가 초보자 같았으면은 제가 이쪽을 처음 한다고 했으면 200을 주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죠? 그럼 이제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고 치면 여러분들이 지금 200만 원 쓸 수 있다고 얘기했어. 결국 이제 이 200으로 어떤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느냐를 생각해 봐야겠죠? 자, 200만 원치 정도 내가 쓸 수 있다는 거는 내가 최상의 시나리오에서 내가 그 200만 원에 2배 정도 마진을 보고 평균적으로 2배 정도 마진을 팔았을 때 한 40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다는 얘기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400만 원이 바로 팔릴 수는 없을 거니까, 그래서 이 200만 원이 예를 들면은 내가 판매한 상품이 그럼 이제 200만 원의 차익이 발생했다는 거잖아요. 마진이 200만 원의 마진이 결국에 내가 만약에 한 달 정도 이 200만 원의 차익이 한 달에 10% 정도라고 생각을 해보자. 10%. 자, 다시 정리할게요. 자, 이 200만 원이 있어. 근데 이 200만 원을 이제 유통한다고 해서 첫 달에 바로 그럼 다 쓸 거예요? 아니요. 어떻게 할까요? 쪼개가지고 네. 몇 달치 물량을 사든지 음. 그런 식으로 나눌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 200만 원치 중에서 한 가지 물건을 사는데 얼마를 쓸 거예요? 일단 사입한다고 기준을 다 잡으면은 이제 그 물건을 집이 보관한다고 해도 응. 그 다른 데 뭐 따로 보관한다거나 그럴 응.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응. 창고 뭐 빌리는 비용이라든지 창고는 필요 없어요. 이 창고는 이제 초보자들이 사입에 대해서 갖고 있는 편견입니다. 제가 한 가지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 펜을 판매한다고 칠게요. 이 펜이 10,000원이야. 이게 1,000원이면 좀 문제가 되는데 요만한 크기인데 10,000원이에요. 이걸 200개 갖고 와서 판매를 한다고 칠게. 이게 10,000원짜리고 이거 200개가 들어오는데 창고를 구할 거예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 필요 없어? 저거 200개는 응. 박스 부피가 크지 않으니까요. 집에서도 보관하고 집에서도 보관할 수 있을 거잖아요. 네. 결국에는 이제 중요한 거는 저 사입이란 관점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저 부피 고마진이에요. 그러니까 초보들이 착각하는 게 당연히 이제 그 부피가 큰 거를 들어가게 되면 창고가 필요하니까, 근데 초보자가 부피가 큰 상품을 취급하는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절대 안 되고요. 그래서 당연히 저 부피 고마진에 초보자가 들어갈 거예요. 그럼 이제 요거 200개 있다고 해도 창고가 필요 없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서랍 3칸이라고 얘기해서 서랍 3칸. 서랍 3칸 정도면 충분히 시작해 볼 수 있다. 저걸로 내가 서랍 3칸에서 내가 만약에 서랍 3칸을 갖다 놨는데 그 서랍에서 한 칸에서 물건당 내가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벌려. 그 서랍 3칸을 그냥 집에다 놔뒀는데 저 서랍을 생각하면 돼요. 저런 서랍. 저기서 한 칸에 예를 들면 10만 원씩 벌린다고 칠게요. 그러면 그 서랍을 집에 몇 개를 넣을 거예요? 공간 되는 대로 공간 되는 대로 넣겠죠. 그 다음에 어느 순간 창고 구해도 이득이겠네 라고 생각해 창고를 구하겠지.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한 달에 순이익이 얼마 정도 되는 시점에서 창고를 구할 것 같아요? 보통 창고 비용이 얼마인가요? 창고 비용은 집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집을 약간 창고처럼 쓰는 경우가 많아요. 집을 하나 더 구해서. 그럼 만약에 내가 자취한다고 치면 월세가 대충 얼마야? 뭐 50 정도. 50만 원짜리 창고에 서랍 몇 개 넣을 수 있겠어요? 자, 이 정도 한 칸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아까 요게 200개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한 칸이 있다라고 치면 50만 원짜리 월세 집에 몇 개가 들어갈까? 이 칸 기준으로. 한 400개? 그래, 한 400개 정도 넣는다고 칩시다. 그럼 결국 생각해보면 되는 거예요. 400개의 칸을 내가 만약에 50만 원 정도를 써서 400개 정도의 칸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럼 한 칸당 비용은 1250원이잖아요. 계산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자, 다시 50만 원을 내가 썼을 때 400개 정도의 서랍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고 칠게. 그럼 이 한 달에 지출하는 비용이 1250원이에요. 1250원. 한 달에 내가 1250원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집에 있는 그 서랍이 있다고 치면 실제로 서랍을 본인이 한 칸 이 정도의 크기를 물건을 보관하는 것만으로 1250원씩 나가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쓰지도 않는 물건인데 갖고 있잖아? 그럼 완전 바보지. 쓰지도 않는 물건인데 그냥 이렇게 짱 박아놨어. 1250원씩 실제로 날리고 있는 거지. 물건을 사서 파는 사람인데 안 파는 사람인데. 이해되시죠? 그리고 집 좁다고 또 큰 데로 이사 갈 거 아니야? 다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결국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유통을 하기로 결정을 하는 이상 이 공간의 가치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돼. 근데 이 정도 크기의 가치는 1250원이야 한 달에. 그럼 중요한 건 이거 생각해보면 돼. 내가 이 정도 공간을 써서 한 달에 1250원 이상 벌 수 있는가? 아까 이 공간을 내가 이 정도에 써서 한 달에 10만 원 벌 수 있어. 그러면 지금 공간 효율 100배 정도 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완전 올인해야죠. 몰빵해야지. 근데 사실 뭐 그 정도가 안 벌린다고 친다 한들 내가 이 공간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공간을 써서 한 달에 내가 10,000원 정도의 순이익 벌 수 있을 것 같아? 10,000원.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왜 어려워? 자, 10,000원의 순이익을 벌려면 물건을 한 대충 얼마치 정도 팔아야겠어요? 10,000원을 벌려면 얼마를 팔아야 10,000원이 생겨? 순이익이. 그러니까 10,000원을 순이익을 벌려면 물건을 얼마치 정도를 팔아야지
해야지 10,000원이 벌리겠냐고요. 대충. 그렇지 않아. 그거는 70%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마진 30%밖에 안 보고 있다? 저는 30%. 한 30%일 수 있다. 음식 같은 경우를 한번 세워볼게요. 음식점 주인들이 원가를 보통 얼마 정도 남기고 팔 것 같아요? 30에서 응. 아주 많이 잡으면 50 정도 응. 할 것 같아요. 오케이. 이걸 하나 들어가야겠네. 우리가 이제 원가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볼 때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원가라는 개념을 너무 몰라서 이 원가라는 개념을 한번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자, 세상에 있는 원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세상에 있는 원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김치찌개를 사 먹었어. 음식점에 가서 그 김치찌개 원가는 얼마 정도 될까요? 8,000원짜리 사 먹었어. 8,000원 기준이라 하면은 네. 한 3,000원쯤 될 것 같아요. 동의하세요? 저는 4,000원 하겠습니다. 4,000원 정도? 그래서 이제 한 원가가 50%일 거라고 생각을 하신 거고, 그 다음에 음식의 원가, 그 다음에 물건의 원가는 아까 한 70%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승준님은 조금 더 영악해서 음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원가가 한 30% 네. 정도 예상한 거죠. 물건의 원가는 몇 프로 정도 아까야겠죠? 물건의 원가도 한 50? 물건 원가 50% 정도? 오케이. 그럼 왜 음식은 물건보다 원가가 더 쌀 거라고 생각했어요? 10,000원짜리 우리가 사는 게 있어. 근데 그게 물건일 경우에 원가가 7,000원을 예상했고 음식일 경우에는 5,000원밖에 안 할 것 같다 그랬잖아요. 그럼 음식이 훨씬 더 많이 남겨 먹는다는 거 아니야? 음식점 사장님은 그럼 다 양아치로 보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네네네. 그래도 물이라던가 응. 그럼 물 안 들어가는 음식은? 음식은 아무래도 식재료다 보니까 응. 그래서 좀 더 마진 그래서 음식점 사장님들이 양아치다? 저는 반은 맞다고 봅니다. 음식점 사장님들이 양아치가 아니고요. 음식은 조리가 들어가요, 조리. 요리랑. 그래서 원재료를 그대로 그냥 놨다가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조리하는 시간이 들어갈 거 아니야. 김치찌개 끓여주는데 뭐 2분이면 뚝딱 나오겠어요? 아니. 당연히 만드는 시간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만드는 시간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가니까. 근데 여기 물건 같은 경우에는 뭐 만들어야 되나요? 팔 거면? 아니요, 이미 나와요. 다 나와 있는 걸 그냥 내가 택배만 사서 나가면 끝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물건이 원가가 싼 건 맞아요. 그래서 지금 두 분이 맞춘 거는 물건이 음식보다 원가가 비싸다. 그러니까 음식이 물건보다 원가가 싸다라는 걸 여러분들 알고 있어. 그 이유는 대충 먹었을 때 한 3,000원치 정도밖에 안 들어갔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는 결국에 조리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건비가 더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비용이 높게 되는 순간 50% 정도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이제 물건이 70%가 된다는 건 이제 사실은 좀 양아치 같은 거예요. 오히려 더.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이 나한테 10,000원짜리 물건을 팔면 한 3,000원밖에 안 남기겠지? 한 30%만 남기겠지? 라고 이제 사실은 생각하는 게 마음 편했던 거지. 뭐 이렇게 위험한 제가 발언이긴 하지만 근데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이 남기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핸드폰 못 써요. 아이폰 얼마에 샀어? 100만 원쯤 되지 않나요? 100만 원 정도. 원가 얼마일 것 같아요? 70만 원일 것 같아요? 좀 더 줄이겠습니다. 얼마? 부품 포함하면 한 40, 50? 그러면 이제 문제는 그럼 얘네가 50% 이상 해먹고 있다는 거잖아. 50% 이상 해먹고 있어도 얘는 괜찮아요? 브랜드니까. 조립 비용 이런 거 출비용까지 포함해도 50%는 들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다 다를 수 있긴 하겠지만 훨씬 저렴할 수도 있습니다. 한 10분의 1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혹시 옷 산 것 중에 가장 비싼 게 뭐예요? 글쎄요. 제일 비싼 거 얼마까지 사봤어? 10만 원짜리 반팔을 샀어요? 긴팔 샀던 것 같아요. 긴팔? 긴팔 10만 원짜리 원가 얼마일 것 같아요? 옷은 별로 안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 정도일 것 같아? 그럼 왜 30%밖에 안 되는 거를 7만 원이나 내가 웃돈을 주고 산 거예요? 왜 7만 원이나 웃돈을 줬어? 호구? 호갱? 이 가격에 파니까 어쩔 수 없. 근데 마음에 들어 사고 싶으니까. 그래서 결국에 이 얘기는 있어. 소비자는 반대로 얘기하면 주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냥 판매자들이 정해놓으면 사는 거잖아. 그럼 마진을 그럼 판매자는 당연히 비싸게 붙이고 싶겠죠. 그래서 심플하게 생각하면 물건을 예를 들면 내가 70% 정도 원가 되겠다는 발상은 이제 힘들어. 왜냐면 여러분들 물건을 팔면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5%지만 뭐 쿠팡 같은 경우에는 카테고리별로 다르지만 한 10에서 15% 정도 하고. 근데 문제는 광고를 안 붙이면 노출이 잘 안 돼요. 광고를 해야 된다. 광고. 그럼 광고비가 얼마 정도 나가냐면 실제로 한 광고를 아무리 잘 돌려도 한 20에서 한 30% 정도 쓰면 잘 한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근데 내가 쿠팡에서 물건을 파는데 광고를 20, 30%도 썼어. 근데 수수료가 애초에 15%야. 광고비 30% 썼어. 그럼 지금 내가 나한테 빠져나가는데 내가 10,000원 팔았을 때 내가 쓰게 되는 비용이 얼마야? 45. 45%잖아. 원가가 만약에 70%면 지금 손해보고 팔고 있죠. 그래서 문제는 실제로는 심플하게 생각하면은 물건 원가는 한 50%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50%. 오, 맞췄다. 그래서 50% 정도 잘 맞추신 거고 보통 한 50% 정도 되면 이제 적정한 정도의 마진이고 근데 이제 뭐 음식 같은 경우에는 한 30% 정도가 나와야 가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별로 없다고 해요. 뭐 진짜 좋은 재료를 써갖고 원가를 50%대까지 맞추는 가게들이 일부 있긴 있어요. 근데 그만큼 거긴 장사가 잘 된다는 거야. 손님 계속 줄을 서면 그렇게 해도 되지만 일반적인 가게는 내가 아무리 재료비를 50% 쓴다고 해봤자 줄을 서진 않아요. 좋은지 아닌지도 몰라. 이해되시죠? 이제 물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원가를 한 50% 정도로 생각하면 좋아요. 그럼 아까 얘기 나왔지. 그럼 내가 이제 10,000원을 벌려면 10,000원을 순이익을 내려면 얼마 팔아야 돼? 얼마 팔아야 되냐고. 2만 원 팔아야지. 수학 진짜 못하시네. 원가
올리고 싶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50%라고 가정하기로 했잖아. 원가가 보통 50%일 거다라고 가정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10,000원의 순이익이 남는다는 건 20,000원을 판다는 얘기 아니야. 이해되시죠? 그럼 다시 계산해보자. 서랍 하나 유지하는데 아까 얼마 든다 그랬어 한 달에? 1250. 1250원이지. 1250원이 든다는 건 얼마에 팔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순이익이 1250원이 빠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내가 얼마를 팔아야지 1250원 벌 수 있어? 2500. 이거 진짜 수학 못하시네. 네, 산수지만 산수. 다들 산수를 못하네. 자, 그러면 내가 얘기할게요. 한 달 안에 이 정도 공간을 갖고 있는데 2,500원 팔 수 있어요? 이 정도 공간에서 내가 2,500원 정도의 물건 팔 수 있겠어? 가능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잖아. 그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공간에서 얼마만큼 물건을 팔아야 되는지 아까 감이 안 왔잖아요. 그냥 심플해. 2,500원 정도 팔면 된다. 근데 이제 문제는 2,500원 내가 유지하려고 이제 이거 운영하는 거 아니니까. 내가 만약 이 공간의 효율을 2배로 내고 싶으면 그러니까 내가 아까 50만 원짜리 창고를 운영하고 있는데 50만 원짜리 내가 자취방에서 창고처럼 쓰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50만 원을 써서 50만 원을 벌고 싶으면 그러면은 이 서랍으로 내가 한 달에 얼마 정도의 매출을 내야지 내가 이 공간을 50만 원짜리 공간을 썼을 때 50만 원 벌게 될까? 100만 원. 맞아요. 그러니까 서랍 하나에서 얼마를 벌어야 되냐? 한 칸에. 5,000원. 5,000원 벌어야지. 그럼 5,000원 팔 수 있겠어요? 5,000원도 가능할 것 같아. 10,000원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이만큼의 물건을 쌓아놓을 수 있는데 그걸 한 달에 10,000원씩만 팔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럼 결국에는 1만 원 정도만 팔면 되는 건데 그럼 이제 내가 월세를 한 50만 원 정도 썼을 때 이 공간의 수익률을 얼마까지 끌어올릴 수 있어요? 내가 한 서랍에 10,000원씩 벌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면. 서랍이 아까 400개라고 했으니까 자, 한 서랍에 내가 지금 1,250원을 써갖고 내가 10,000원을 벌고 있잖아. 지출은 4분의 1이고 벌어들이는 게 4배잖아요. 그럼 내가 50만 원을 쓰고 있다는 건 4배를 벌어들인다는 얘기 아니야. 한 달에 200이 벌린다는 얘기죠. 그럼 150만 원 수익이 난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만약에 이 서랍의 가치를 2만 원까지 끌어올린다? 한 달에 2만 원 정도까지 매출 낸다라고 치면은 400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사입한다고 썼을 때는 심플해요. 내가 이 정도 공간의 크기에서 얼마만큼의 매출을 낼 수 있는가를 계산하면 돼. 그래서 이 공간의 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리면 끌어올릴수록 이 적은 공간당 버는 돈이 많아지는 거지. 이해되시죠? 네. 사실 근데 이 내용이 좀 어렵긴 어렵네. 근데 이게 사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좀 어려워지는 게 공간에 대해서 내가 얼마를 쓰고 있고 이런 걸 살면서 보통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걸 이제 생각해야 된다라는 게 머리 아픈 부분이긴 한데 이 내용을 모르고 시작하려면 모르고 시작하는 게 나을 수도 있지. 왜냐면 어떻게든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나을 수도 있죠. 50만 원짜리 그냥 자취방이 있다라고 치면 50만 원 안에서 순이익이 100만 원 벌 수 있다고 하면 그럼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다음에 좀 더 큰 데로 이사 가서 200만 원 더 벌 수 있는 거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좀 쉬운 건데 이거를 사실 알긴 알아야 사입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아까 소싱이라는 측면에서 국내 위탁, 국내 사입, 해외 위탁, 해외 사입 같은 경우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네 가지에 대한 개념을 이해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다고 치면 지금 뭐가 가장 매력적으로 보여요? 사입 사입인데 어디? 국내 사입? 그래서 리스크 없이 뭔가 시작했다가 그 통제성에 문제가 생기면 해외 사입으로 넘어간다. 그 정도 테크들이 가장 유망하겠죠? 근데 그렇게 했다가 아까 악성재고가 물리면 어떡해요? 악성재고가 물릴 수 있잖아. 저라면 뭔가 악성재고를 다른 방법으로 조금이라도 어떻게든 팔아볼 것 같아요. 중고로 맞아요. 악성재고가 생기면 당근 같은 걸로 팔 수도 있고 그냥 플러스로는 악성재고가 최대한 애초에 안 남을 수 있도록 상품 보는 눈을 키워야지. 근데 결국에 상품 보는 눈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 근데 상품 보는 눈을 건너뛰고 이제 위탁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게 제대로 된 행위냐고. 결국 유통이라는 게 상품을 보는 눈을 키워서 이 물건을 가져오면 팔 수 있겠다를 보는 거잖아. 이게 유통의 본질일 거라고 생각되시잖아요. 충분히. 근데 위탁은 그 리스크를 안 줘.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겠고 일단은 한번 해볼게. 일단 그냥 뭐 안 팔리면 그냥 내 인건비 날린 셈 치지 라는 방식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고. 그래서 결국에 유통이라는 거는 내가 보는 눈을 이 물건을 팔릴 것 같다라는 그 눈을 얼마만큼 상품 보는 눈을 키울 수 있는가에 대한 싸움이고 이걸 반대로 건너뛰고 왔다고 치면 그 사람이 유통 5년 하건 10년을 하건 그 사람 아무런 발전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쪽을 본다는 측면에서 공부를 하면 당연히 실력이 느니까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건데 유통도 마찬가지지. 결국에 내가 실력이 계속 늘어서 내가 남들보다 나중에 초보자들보다 훨씬 더 잘하는 사람이 되길 바라면서 하는 걸 거잖아요. 초보자들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것들 중에 가장 압도적인 게 내가 이 상품 팔릴지 안 팔릴지를 예상한 눈이 중요하다. 근데 그 눈만 있으면 아까 얘기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 리스크 걱정 때문에 다 못하고 있는 거를 바로 건너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배우면 좋은 거겠지. 그걸 배우려고 이걸 듣는 거고. 왜냐면 그거를 내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익혀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 돈을 많이 써봐야지만 알겠죠. 근데 이렇게 교육을 들으면 내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도 충분히 조금 더 간접 경험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거니까. 그래서 이 교육을 듣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물건을 이제 소싱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게 대해서 넓게 보면 이제 네 가지 채널이 있다. 네 가지 채널이 있는데 결국엔 정답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정답은 정해져 있는데 결국 그 정답을 택하지 못한 사람들이 정답인 걸 알면서도 정답을 택하지 못한 이유는 리스크 때문에. 근데 그걸 회피하는 것 자체가 모의 투자를 하고 있는 거지 실제로. 진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모의 투자만 평생 하다가 실전 투자를 가는 순간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모의 투자 그만하고 실전으로 바로 넘어가는데 최대한 리스크 없게 상품 보는 눈을 키워서 들어간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자면 이제 틈새를 발견하는 눈을 키워서 내가 그런 리스크를 최대한 없이 들어가는 방법을 배우게 될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200만 원 정도 쓸 수 있다고 했으니까. 네. 물론 뭐 200만 원을 바로 쓰게 하진 않을 거지만 여러분들의 이제 서랍을 한 3칸씩 만들어 주는 거지. 서랍을 3칸을 만들어 주는데 서랍 한 칸당 1250원짜리 3칸을 갖게 된다고 치면은 3750원을 이제 흑크에 내야 돼요. 근데 서랍을 넣었잖아. 3750원 내실 거죠? 안 낼 거예요? 도전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3,750원을 써야 돼. 그 3,750원 쫄려갖고 그 이상 벌 수 있는 기회를 그거라니까. 바로 얘라는 대답이 안 나왔잖아. 그러니까 다들 이거 넣기 싫어하는 거야. 3,750원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서 한 달에 몇백만 원 더 벌고 싶다고 얘기하는데 3,750원을 쓰기 아까워해. 선투자를. 당연히 하죠. 근데 이제 유통이 좋은 거는 내가 투자한 거 대비해서 훨씬 더 크게 얻을 수 있으니까 장점이긴 한데 3,750원에 망설이는 좀 너무했다. 회사에서 1시간 일하면 3배가 나오잖아요. 회사에서 일을 했으니까 20분 일하면 나오는 돈이잖아요. 20분을 일하면 한 달치 서랍을 3개나 갖고 있을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이 생겨. 그럼 써야지 당연히. 그래서 이 결국 서랍 3칸으로 해갖고 내가 유통에 맞는 사람인지 나를 검증해 볼 수 있는가를 테스트 해볼 겁니다. 적성에 안 맞는 사람도 이제 맞추게 만들어야 되는 게 제 역할이겠죠. 실제로 이 서랍 3칸으로 시작해서 이 3,750원 정도의 유지비를 내면서 시작해서 얼마만큼의 효율을 낼 수 있는가까지 한번 가보는 걸로. 근데 어쨌든 그 3,750원인데 4-5배를 번다라고 칠게요. 그럼 내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지. 내가 그럼 월세로 한 50만 원 정도를 써서 내가 지금 서랍 3칸일 때 마찬가지예요. 내가 서랍 3칸일 때 만약에 3,750원이 아니라 5배 정도를 벌었다고 칠게요. 5배 정도를 벌었다는 거는 내가 공간이 키워도 그만큼 벌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50만 원짜리 공간을 갖고 있으면 250만 원 5배 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서랍 3칸으로 5배를 벌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물론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긴 하지만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그냥 게임은 로아스라고 얘기해요. 로아스. ROAS라고 부르는데 수익률이거든. 결국 수익률 관점에서 내가 이 정도의 이제 공간의 수익률을 몇 배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가의 싸움이에요. 유통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 회사는 잘 만들고 있으니까 살아남고 있겠고 사람들한테 인건비 이렇게 줄 수 있겠죠. 그 공간의 수익률을 그 이상 끌어올렸으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일단 이 서랍 3칸 안에서 내가 그 수익률을 몇 배까지 만들 수 있느냐. 몇 배 정도 목표해 볼래요? 한 칸이요? 그래도 일단 3배 이상? 한 4배까지. 3,750원을 한 달에 써서 4배를 번다고 치면은 대충 한 달에 2만 원 벌고 싶어요? 최소? 최소? 어쨌든 뭐 나중에 그 서랍을 확장해도 되는 거니까. 서랍을 3개 더 사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겠지. 그래서 어쨌든 뭐 한 3배. 승준님 3배? 몇 배? 5배요. 오케이. 자, 지금 3배, 5배를 얘기했어요. 3배, 5배를 얘기했는데, 자, 공간이 아까 만약 200만 원짜리라고 칠게요. 그럼 3배면 얼마를 벌게 되는 거죠? 그럼 마진이 얼마지? 그러면은 400만 원. 400만 원 벌게 되는 거고, 네, 5배면 얼마? 마진 얼마? 800? 맞지? 여기 2배 차이가 나죠? 목표의 크기에 따라서 마진이 2배가 됐어. 그래서 200만 원 정도 써서 800만 원 벌 수 있으면 어떨 것 같아? 200만 원짜리 공간을 운영해서 내가 800만 원이 한 달에 순이익이 떨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행복하겠죠? 200만 원짜리 써서 그래도 400만 원이라도 벌리면. 그래도 든든할 것 일단 회사에서 일하는 것보다 2배는 더 나는 거 아니야? 2배, 한 4배는 더 나는 거잖아. 엄청난 일이죠. 일반 직장인 정도 수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100만 원짜리 정도를 써갖고 3배를 뽑았어요. 그럼 마진이 얼마죠? 200만 원. 그럼 여러분들이 월세 100만 원짜리 공간에서 한 달에 200만 원 순이익 창출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100만 원의 월세에 대한 리스크를 가지고 200만 원짜리 순이익이 계속 나올 수 있는, 매달 나올 수 있는 파이프라인 구축할 수 있는가. 굉장히 구축되면 엄청 매력적일 거 아니야. 남들은 왜냐면 한 달 내내 뼈 빠지게 일해야 버는 돈이. 근데 이게 심지어 자동화가 돼갖고 계속 걸리는 시스템이 된다고 치면 엄청 매력적이겠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해봅시다. 1250원으로 좀 줄여서 토익 투자를 해보는 거지. 토익 투자를 했을 때 내가 3배를 진짜 할 수 있는가, 5배를 할 수 있는가를 해보면 내가 이제 그걸 규모를 늘렸을 때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지 보일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규모를 키우면 리스크가 커지는 게 아니라 더 줄어들어요. 택배비 백마진 때문에. 택배비가 보너스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틈새를 발견해서 내가 상품 소싱할, 내가 사입을 해도 될 만한 상품을 발굴하는 능력을 연습해서 키운 다음에 실제 사입하는 것까지 해봅시다. 실제 사입을 해서 3,750원짜리 공간에 이제 쓰는 거고, 여러분들의 이제 예산은 그럼 이제 200만 원씩인 거고, 거기 안에서 이제 지금 3,750원짜리를 서랍 3개를 계약했어요. 이번 달에 지출이 일단 3,750원 깔고 갑니다. 사입을 빨리 해야겠죠? 왜냐면 공간이 안 쓰면 계속 놀고 있을 거 아니에요. 3개 준비해 놓을게요. 이제 물건도 한번 사보는 걸로 해서 다음 시간에는 소싱해서 사입할 만한 물건을 찾을 수 있는지, 다음번엔 그래서 이 칠판보다는 노트북 보면서 좀 같이 한번 찾아보는 걸로 할게요. 저희가 아마 구글 미트를 써일 거예요. 구글 미트로 해갖고 서로 화면을 공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 화면을 공유한 거를 또 이제 녹화를 하면서 실제로 좋은 상품 발굴하는 걸 같이 한번 해봅시다.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새로운 컨텐츠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새로 시작할 컨텐츠는 저희 새로 채용한 초보 직원한테 온라인 유통을 알려주는 컨텐츠를 저희가 진행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완전 초보이신 분들이 사실은 제 영상을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왜냐면 나는 뭐 위탁 사입 이런 것도 뭔지 모르겠고, 물건 뭐 어떻게 소싱하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초보분들이 제 걸 보셨을 때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완전 왕초보한테 도움될 법한 이런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초보 직원분한테 소개하는 컨텐츠를 시작할 거고요. 여러분들 제가 존댓말 하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좀 재미없어 보일 것 같아서 제가 반말하겠습니다. 네, 반말을 할 거고요. 괜찮으시죠? 편하게 해주세요. 알았다. 네.
반말하는데 이 친구의 뭐라고 부를지 저희가 안 정했습니다. 별명이 혹시 있었어요? 아니요, 별명은 딱히 없었어요. 아, 별명이 없었다? 여러분들 별명 혹시 생각나는 거 봤을 때 상원이 없나요? 딱 봤을 때 생각나는 이미지. 잘 몰라가지고. 약간 똘끼 있어 보인다 하시지 않았어요? 아, 솔직히 그랬어요? 원래 그 영어 이름이 스텔라라고 하셨는데 네. 스텔라는 좀 싫고? 어색합니다. 친구들이 뭐라 부르는 것도 없어요? 네, 그럼 일단 혜원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게 낫겠지? 아, 걔 가명으로. 그러면 일단은 혜원이라고 부르는 걸로. 구독자분들 처음 보는 자리니까 네. 자기소개 한번. 안녕하세요. 현재 에서 근무하고 있는 혜원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혜원이한테 온라인 유통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반말해도 돼, 구독자들한테. 회사에 들어온 이유? 이 회사에 들어온 이유? 돈이 목적이긴 하죠, 알바니까. 네, 돈을 많이 벌면 하고 싶은 거. 여행 가고 싶습니다. 여행. 아. 이미 가기로 되어 있지 않나? 10월 말에 일본이랑 1월 한 달 유럽. 와. 유럽 여행을 끝냈어? 와. 유럽 가려면 돈 얼마 정도 있어야 돼? 저희가 일단 생각을 했는 게 비행기를 제외하고 800이었나? 아, 비행기 포함 800인가 봐요. 그거를 알바로 다 벌었어? 이제 벌어야죠. 아. 여기서 벌어야죠. 야. 아, 네. 신기했는데? 열심히 해야겠네. 그럼 가서 먹는 메뉴가 달라지겠네요. 아, 그쵸. 그래서 800만 원을 이제 모아야 되는. 지금까지는 얼마 모았어? 지금까지 한 400? 오. 근데 문제는 일본도 가야 돼요. 아. 일본 포함 한 1000만 원 모아야 돼요. 그렇네. 일본에서도 이제 한 200 정도 쓸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네. 일본 그 티켓은 이미 돈 나갔고. 네, 이미 다 나왔어요. 아주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는 지금 시청자분들과 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 그러면은 여행을 제외하고 지금 한 달에 더 100만 원이 벌린다고 하면 뭐에다 쓸 수 있을 것 같은지. 노는 비용으로 다 나갈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도 어쨌든 조금 더 풍족하게 먹고 싶은 거 먹고 현실적으로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부수익이 더 생긴다고 치면 아무래도 좀 더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여행 가는 그런 내 목표를 위해서도 1년이면 어쨌든 1000만 원 정도 더 모을 수 있는 거니까. 어쨌든 유럽 여행이라는 거 가는데 1000만 원이면 갈 수 있는 거니까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씩 더 벌면 유럽 여행은 한 번 갔다 올 수 있고 일본 여행은 5번 갔다 올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 좀 행복하지 않나? 네, 좋아지네요. 오케이. 그래서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게 여러분 이렇게 소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달에 100만 원씩을 추가로 더 벌게 되면요. 유럽 여행 한 번 갔다 올 수 있고 1년에. 그다음에 일본 여행을 1년에 5번 갔다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소중한 돈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자, 근데 지금까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특별히 뭔가 액션을 했던 건 없어? 그냥 알바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더 벌고 싶은 생각이 있었지만 일단 돈 버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네. 일단 1000만 원 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다 생각해? 생각나는 거는 스트리머, 스트리머? 연예인, 아, 그렇지. 유튜버가 된다든지 스마트 창업. 스마트 스토어 창업? 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은 왜 혹시 유튜브는 할 생각 안 해봤어? 도전하기가 어려워서요. 어떤 부분이 어려웠어? 뭔가 영상 편집도 해야 되고 영상 촬영도 해야 되고 준비할 게 많은데 차마 그거 준비하려면 또 돈이 또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작하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까지 생각만 해보고 뭔가 한번 언젠가 해보자 이런 생각까지는 안 했던 건가? 생각은 솔직히 하긴 했어요. 한 번 정도 약간 반짝. 언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안 했고 네. 그냥 머릿속에서 그냥 가볍게 생각만 했던 거지? 유튜버로 해갖고 만약에 100만 원 정도 벌리려면 어느 정도 돼야지 100만 원 벌릴 것 같아? 한 1만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구독자 1만 정도? 네. 오, 구독자 1만 정도 모으면 100만 원 벌 수 있을 것 같다. 오케이. 그러면은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 유튜브로 구독자 1만 명 만드는 거랑 이렇게 온라인 유통으로 창업해서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거랑 뭐가 더 쉬울 것 같아? 진짜 있는 그대로 얘기해도 돼. 뭐 꾸며낼 필요 전혀 없으니까. 상품만 괜찮으면 유통.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상품이 좋고. 상품이 좋으면? 오케이. 돈 버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하면 해볼 생각이 있는지. 네, 있습니다. 그러면은 돈 버는 방법을 알려줬을 때 하루에 한 몇 시간 정도 1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투자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 정도 시간만 쓰고도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벌고 싶다. 3시간? 3시간 정도면은 뭐 적절한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100만 원을 더 벌어보기 위해서 벌 수 있는 일만 있다고 치면은 3시간 정도는 써볼 수 있는 거고. 네. 근데 만약에 그게 한두 시간 만에 벌린다고 하면 좀 더 행복하게 돈 벌 수 있을 거고. 네. 그래서 내가 알려줄 수 있는 게 한두 시간 정도를 써서 한 달에 한 100만 원 더 벌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아. 사실은 나는 그런 생각을 해. 사실 사람들이 누구나 한 달에 100만 원 더 벌 수 있지만 솔직히 거기 그냥 알바하면서 만 원씩 벌려고 하면 안 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다. 그래서 내가 30시간 더 일하면 한 달에 하루에 3시간씩 해갖고 한 달에 100시간 더 일하면 100만 원 더 벌 수 있지만 그게 생각보다 사람 마음이 그렇게 쉽게 잘 안 된다. 왜냐면 어떻게든 150만 원으로도 살 수 있으니까. 그럴 바에 차라리 일 더 안 하고 그냥 150만 원으로 사는 게 일주일에 30시간 더 일하고 250만 원 받는 것보다 사실은 이게 더 행복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부업으로 해서 시간당 한 만 원보다 더 벌 수 있어야 사람이 사실은 부업으로 시간을 내면서도 좀 하기가 메리트 있지 않나. 왜냐면 어쨌든 시간당 만 원이라는 가치가 내가 충분히 좀 괜찮은 일 찾다 보면 시간당 만 원짜리 알바는 찾을 수 있는 거니까. 의외로 뭐 되게 꿀빠른 알바를 찾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치면 내가 사실 이렇게 새로운 일을 시작해본다고 치면 처음 했을 때 돈이 안 벌릴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근데도
그래도 내가 이 일을 뭔가 시도한다는 거는 나중에 시간당 그래도 한 2, 3만 원씩 벌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라는 가능성을 믿고 시작하게 되는 게 아닐까 싶고, 그래서 너가 아까 이제 유튜브 한 구독자 10,000명 정도 모으면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다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러면은 너가 만약에 10,000명 정도 구독자를 모으려면 한 달에 얼마 정도 일하면 구독자 10,000명 모을 수 있을 것 같아? 얼마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면?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한 6시간 정도. 6시간 정도? 네. 근데 6시간 해갖고 한 달에 180시간인데 그걸 100만 원 벌면 취업시급도 못 버는 거잖아. 근데 이제 초반에는 그렇지만 가을수록 더 많이 벌게 되지 않을까. 결국 아마 사업을 하는 이유가 그런 거이지 않을까 싶어. 예를 들면 내가 누구 밑에 가서 알바를 하면 고정적으로 시간당 10,000원밖에 못 버니까, 물론 사장님이 잘 봐주시면 뭐 1,000원 더 올려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솔직히 2만 원 주진 않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근데 사업이라는 거는 처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시간당 5,000원으로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다 보면 나중에 뭐 2만 원, 3만 원 이렇게 시간당 버는 수 있는 돈이 커질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미래 가치를 보고하는 거잖아. 네. 그래서 어떤 사업의 메리트가 있는 것 같고, 유튜브도 하나의 사실 사업이니까 그걸 생각해봤다고 하면 왜 사업을 해야 되는지는 본인이 이해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유튜브로도 할 수 있지만 내가 사실 자료를 조사한 게 있어. 내가 한번 보여줄게. 유튜버들이 돈 얼마 버는지. 그래서 이 제목 이름 한번 읽어줘. 유튜버 시급 100원 시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일단 제목이 끔찍하지. 그 포스팅의 내용이 뭐냐면, 필자승입니다. 오늘은 데이터에 기반해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강의 때 스마트 스토어 위탁 판매 말고 상위 구조로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합니다. 땡땡 그다음에 땡땡땡의 평균 시급이 5에서 10만 원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스마트 스토어 위탁 판매하는 사람들 평균 시급을 1,000원 정도 추산합니다. 그리고 그보다도 못한 평균 시급 100원짜리로 보는 일이 있으니 바로 유튜버입니다. 그래서 자료로 나온 게 억대 연봉 유튜버 접는다. 절반은 1년에 40만 원 번다. 라는 이제 기사 내용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래? 인기 유튜버의 경우 억대 연봉 부럽지 않다고들 하죠. 그래서 유튜버로 전향을 꿈꾸는 직장인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현실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수입을 신고한 유튜버 상당수가 연수입이 40만 원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21년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 수입을 신고한 사람은 34,000명입니다. 2019년과 비교하면 2년 사이 12배가 넘게 증가한 거예요. 이들 1인의 평균 연봉 2,500만 원이었습니다. 2년 전보다 700만 원 줄어든 겁니다. 특히 수입 하위 50%의 연평균 수입은 40만 원에 그쳤습니다. 반면 상위 1%의 연간 수입은 1인 평균 7억 원이 넘었는데요. 상위 1%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튜버가 최저생활비에도 못 미치는 수익을 올리고 있다 보니 얼마 안가 유튜버를 포기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오히려 고가의 카메라 장비를 구매했다가 돈만 날리기도 한다고 기사는 전했습니다. 이 기사를 읽어보니까 어때?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돈 버는 게 너무 빡세다. 왜냐면 당연히 1%는 돈을 잘 벌지. 뭐 이 온라인 유통으로 치면 1% 상장하는 회사들은 1년에 1,000억씩 버는 회사들이 있겠지. 근데 문제는 유튜버들도 어떻게 보면 지금 다 기업화가 이미 됐는데도 불구하고 상위 1%는 7억 원을 벌지만 문제는 하위 50%면 솔직히 내가 하위 50%에 들어가는 확률이 높잖아. 그쵸. 근데 그들의 연평균 수입이 40만 원이다. 하위 50%가 40만 원이라는 거는 사실 좀 끔찍한 게 내가 하위 10% 20%라고 생각하면 1년에 4만 원, 뭐 10만 원, 20만 원 벌 수 있다도 난 얘기잖아. 내가 아까 알바만 해도 우리는 하루에 3시간만 일하면 우리 한 달에 100만 원씩 더 벌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유튜브를 해서 40만 원을 벌려면 1년을 갈아 넣어야 된다. 심지어 그게 하위 50%, 생각보다 높은 거여도. 그래서 일단 이런 통계를 받고 내가 이걸 기반으로 해갖고 좀 추산한 게 있어. 자, 월로 한번 환산을 해볼게. 그러면은 40만 원이면 1년을 12개월로 쪼갰을 때 계산해보니까 33,000원 정도 나오지. 네. 보통 유튜버 부업일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일한다고 쳐보자. 뭐 사실 본업으로 한다고 치면 더더욱 말도 안 되게 더 시급이 떨어지는 거고, 그 6시간 얘기하긴 했는데 한 4시간 정도라 볼게. 그럼 이제 한 달이면 120시간을 일하는 거지. 33,000원을 120으로 나눠보면 시급이 얼마야? 275원이요. 그래서 유튜브 50%가 1년에 40만 원 버는데 월로 환산해보면 33,000원이고 하루에 4시간 정도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 한 달이면 120시간 일하는 거고, 그러면은 한 달에 33,000원을 버는데 120시간 일하는 거니까 시급으로 환산해보면 275원을 벌게 되는 거지. 네. 275원 버는 일을 하고 싶어? 아니요. 네, 저도 안 하고 싶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사람들 왜 할까 대체? 나중에 성공할 거를 생각을 해서 혹시라도 하는 그 마음. 맞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들 성공에 대한 유튜버 수익 1억 벌었다면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혹시 뭐 돈 잘 버는 유튜버 들어봤다라든지 그런 게 있어? 생각나는 건 오킹이나 어. 침착맨? 그런 사람 얼마 번다고 들었어? 얼마 정도 벌 것 같아? 예상해보면 아까 상위 7억 정도 번다 했으니까 7억 이상으로 벌지 않을까요? 그치. 거긴 1% 중에서도 탑이니까. 네.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처럼 될 수 있어? 쉽지 아니요. 않지? 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쉽지 않을 거고, 기본적으로는 그게 중요해. 왜냐면 사실은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도 지금 10,000원을 받으면서 일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내가 배우는 게 없진 않잖아. 왜냐면 물론 뭐 내가 되게 단순 업무를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너가 지금 여기에서 그 돈을 받고 일하고 있는데 배우는 게 없어? 아니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당 돈을 받고 있는 거지만 사실 배우는 게 있는데 왜 내가 내 걸 하면서는 시간당 300원 받고 30분의 1을 받으면서 배워야 되냐. 어쨌든 뭐 회사에서 배운 것도 본인한테 뭔가 뭐 예를 들면 너가 이제 잘 돼서 사람들이 이 영상 반응이 많으면 이렇게 보너스
보너스 같은 게 나올 수 있을 거잖아. 이것도 사실은 더 잘 될 수도 있는 거고, 인지도가 되게 높아져 갖고 내가 이제 내 것도 개설해서 나도 할 수 있게 되면 더 잘 될 거고, 이 시작이 결국에 회사도 있었던 건데 왜 굳이 내가 이제 이렇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유튜버가 좀 매력이 떨어진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심지어 내가 아까 나 하루에 4시간 일 안 하는데 하루에 2시간밖에 일 안 해. 근데 그렇다 한들 시급이 550원이야. 내가 하루에 1시간에서 한다고 칠게. 하루에 1시간에서 내가 유튜브를 하고 있다고 하는들 시간당 1,000원이야. 그럼 매력이 없지? 네. 그럼 하루에 30분에서 만들어봤자 시간당 2,000원이야. 그게 말이 돼? 그러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럼 한번 물어볼게. 유튜브가 왜 이렇게 돈이 안 벌릴까?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그치. 그럴 것 같아요. 레드오션이니까. 네. 너무 사람들이 많이 하려고 하니까. 주위에 예를 들면 유튜브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친구 10명 있으면 몇 명 있을 것 같아? 일단 10명 다 생각 정도는 해봤을 거고 그치 그치. 그 중에서 실천을 하려는 애들은 그래도 한 명 있을까 그치 말까. 그치. 실천을 하는 친구들은 300원 벌고, 네. 심지어 근데 다들 머릿속에 생각은 하고 있고. 네. 근데 그들 중에서 근데 만약에 100명이 있다고 치면 시도해보는 친구들 한 10명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잖아. 그럼 100명의 친구가 있다고 치면 그중에 이렇게 물건 파는 일을 시도해보는 사람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 시도해보는 거는 한 명... 한 명도 안 될 거, 거의 한 명 정도? 그럼 유튜브로 치면은 유튜브를 시도하는 사람들보다 10분의 1밖에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네. 그럼 사람들이 훨씬 이렇게 물건 파는 거 어렵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잖아. 네. 어렵거나 혹은 별로 관심이 없거나. 왜냐면 유튜브가 훨씬 더 멋있어 보이니까. 그렇죠. 네, 유튜브는 내가 평소에 보고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이 돈 잘 벌었대라고 하다 보면 나도 자연스럽게 하고 싶으니까. 근데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물건 팔아 돈 버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 쉽지 않잖아.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 우리 혜원이 얘기를 통해서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10명 중에 10명이 다 관심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중에 한 명 정도는 실제로 실행을 한다. 10% 정도는. 근데 이제 물건 파는 거는 100명 중에서 한 명밖에 시도를 안 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튜브 하는 것보다 물건 파는 게 한 10배 정도 알 수 있다. 일단 경쟁자로 보면. 그리고 좋은 거는 뭐냐면, 자, 유튜브를 너가 시작을 했어.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돈을 벌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아니요. 그러니까 시작하고 한 달 동안 돈을 한 푼도 못 벌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규모가 나고 나면 그때가 더 벌릴 거라고 이제 네, 믿고 그럼- 하는 거잖아. 네, 그렇게. 근데 온라인 유통의 장점 뭐냐고 하면, 너 만약에 이제 물건을 이제 올려서 판매가 됐어. 그럼 바로 돈이 들어오잖아. 그거는. 왜냐면 유튜브는 어쨌든 나중에 잘 되면, 유튜브의 수익 모델이 뭐야? 유튜브는 돈을 어떻게 벌어? 좀 사람들이 음. 많이 보고 사람들이 클릭한 거 응. 영상 시간들 그러면 이제 보통 영상을 한 번 보면 사람들이 광고비가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 혹시 알고 있거나. 예를 들면 조회수 1만짜리 영상이 나왔어. 얼마 정도 벌릴 것 같아? 여기 아까 시급 275원이라는 걸 보니까 많이는 못 벌 것 같아요. 대략 10,000뷰 정도 나왔으면 얼마 정도 벌 것 같다? 10,000뷰 정도 나왔으면 100원? 아, 그 정도는 아니고. 그 정도 아니에요? 한 1뷰당 한 1원 정도 나와. 그래서 내가 실제로 지금 유튜브 운영하고 있는데, 유튜브 이제 하루에 한 5,000명 보면 실제로 한 5,000원 정도 벌리는 것 같다. 한 6, 7,000원 정도 벌리긴 하지만, 그래서 1뷰당 1원이다. 너가 10,000원을 벌기 위해서 조회수를 얼마나 만들어야 돼? 1원 1만을 찍어야 만들어야겠지? 네. 영상을 찍어서 1시간 만에 1만 뷰짜리 영상 만들 수 있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치? 네. 그래서 이제 유튜브 어려운 거고, 내가 실제로 옛날에 그 유튜브를 이렇게 강의가 아닌 일반 컨텐츠로 했을 때는 내가 직원을 뽑아서 너한테 200만 원 내가 주니까 너는 앞으로 한 달마다 200만 뷰를 뽑아야 돼 라고 하니까 이렇게 표정이 안 썩더라고. 근데 어쩔 수 없이 내가 200, 심지어 더 뽑아야지. 왜냐면 나는 200만 원 투자했으면 더 돈을 벌려고 뽑을 거 아니야. 그럼 사실은 3, 400만 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그렇지만 굉장히 어려워 보이겠지? 네. 그래서 이제 대형 유튜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를 들면 내가 구독자가 한 50만, 100만이면 광고 한 건당 막 1,000만 원 이상도 받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걸 하는 거지. 그래서 유튜브 자체적으로 나오는 그 조회수 수익은 극히 미미하고, 그 다음번으로는 이렇게 시청자 후원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광고주들이 주는 광고비 때문에 유튜버들이 사실 유튜브 운영할 수 있는 거지. 문제는 아까 하위 50%에 된다고 치면 결국에는 별로 돈이 안 벌린다. 왜냐면 그 사람들한테 뭐 광고주가 누가 돈을 주겠어. 규모가 뭐 구독자 한 500명짜리 친구라고 치면 광고 주는 사람 별로 없을 거니까. 그래서 돈을 벌기가 아주 힘들겠지. 그래서 어쨌든 온라인 유통 물건 파는 게 좋은 거는 아무래도 영상보다는 조금 더 접근성이, 아마 어릴 때 장래희망 중에 유튜버를 꿈꾸는 사람이 있었을 거잖아. 근데 예를 들면 혹시 친구들 중에 좀 어릴 때 내 꿈은 쇼핑몰 판매자야 이런 혹시 친구 있었어? 아니 없었어요. 왜 꿈으로 정하지 않았을 것 같아? 그때는 뭔가 상상을 잘 못했을 것 같기도 하고 접하기가 조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치.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번다라는 거를 굉장히 이렇게 접하게 되는 게 좀 늦은 나이잖아. 그래서 좀 장점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물건 파는 일은 나이가 어느 정도 되고 나서야 이게 돈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일인 거여서, 실제로 내가 온라인 유통을 하고 있지만 20대 친구들이랑 경쟁하는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너가 만약에 이제 온라인 유통을 한다고 치면 내 친구들은 이게 돈이 되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르게 시작하는 수 있게 되는 거지. 그게 메리트가 될 것 같고. 그래서 너가 유튜브를 이제 하게 되면 이제 시간당 275원을 벌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지만, 온라인 유통을 하게 된다고 치면 그것보다는 돈 잘 벌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거고, 그 다음에 유튜브는 내가 채널이 커야지만 돈이 나오긴 하지만, 이건 내가 물건을 한 개가 팔려도 바로 돈이 나한테 들어온다 라는 장점이 있어. 그래서 너가 그 부분을 알고 있으면, 아, 왜 내가 온라인에서 물건 파는 일을 하는 게 내가 돈을 잘 버는데 도움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네. 그래서 아까 뭐 시간당 10,000원을 못 버는 한이 있어도 내가 이게 앞으로 사업이 잘 될 수도 있으니까, 이게 뭐 하다
스타가 잘 돼서 점점 100만 원, 1000만 원도 될 수 있는 거잖아. 일반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1년 만에 연봉이 1억이 오를 수 있을까? 아니요. 거의 불가능할 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다들 사업을 꿈꾸는 것 같고 그 다음으로 이렇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이제 얘기할 걸로 이제 정리가 되는 거는 우리는 왜 온라인에서 물건 파는 게 메리트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모르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공감을 하겠어. 그래서 결국에는 유튜버는 이제 시급 300원이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더 그래도 사업적으로도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유튜버보다는 조금 더 시급이 높은 일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걸 하는 거 아닐까 싶고, 그리고 유튜버보다는 훨씬 더 돈 벌기가 좋다라는 건 이제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럼 만약에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우리가 정리해 본 상태에서 너가 만약에 부업을 한다고 치면, 물론 이제 너는 유튜브를 생각을 해봤으니까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온라인에 물건 파는 걸 한번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겠지. 네.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잘 팔 수 있는지에 대해서 뭐 우리가 이 컨텐츠를 진행하면서 한번 또 해보면 될 것 같고, 이 영상으로 해갖고 왜 물건 파는 일이 메리트가 있는가 오늘 좀 같이 이렇게 좀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 자료를 보면서 좀 생각하게 된 게 있을 거잖아. 그거에 대해서 한번 독자들한테 이제 얘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유튜버가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접하기가 쉽고 마치 예전에 연예인을 꿈꾸는 것처럼 요즘 애들이 유튜브를 꿈꾸는데 보이는 것과 현실은 다르고, 만약에 돈이 목적이라면 다른 여러 방법이 있으니까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반말로 한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잘 얘기해줬고, 그래서 이렇게 물건 파는 걸 배웠는데 생각보다 엄청 어렵지 않다고 하면 앞으로 이 회사에 나가서도 해볼 생각 있어? 이 회사를 만약에 안 다니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해볼 생각 있는지? 네, 만약에 쉽고 하면 그치. 도전해볼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내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건요, 되게 쉽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물건 파는 걸로 돈 버는 게 어려워서 시작 못 하시는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하지만 굉장히 쉽다라는 거를 제가 여러분께 컨텐츠로서 설명드릴 수 있으면 제 컨텐츠가 성공하는 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다음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그러면은 돈을 왜 벌어야 되고 그다음에 돈 버는 게 사실은 제 1부업이 유튜브예요. 유튜브인데 문제는 제 1부업으로 돈 벌 수 있으면 좋죠. 너무 어렵다. 너무 통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거스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어떤 직업을 선택할 때 그 직업을 평균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달에 150만 원, 100만 원밖에 못 번다고 하면 여러분 그 일을 하실 겁니까? 내가 심지어 엄청 잘하면 나는 남들보다 더 벌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거기서 진짜 잘하면 돈 더 벌 수 있겠죠. 하지만 안 할 거잖아요. 사람들 개발자를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도 개발자가 돈 잘 번다라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개발자에 관심을 가지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평균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유튜브는 평균적으로 아주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건 파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거보다는 훨씬 더 상황이 좋아요. 그래서 유튜브보다 어쩌면 한 2배에서 한 5배, 10배까지도 돈 벌기 더 좋을 수 있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물건 파는 것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장점은 유튜브도 사실은 뭐 장비를 사려면 좀 돈이 들 수도 있긴 하겠지만 사실 정말 가볍게 해본다고 하면 핸드폰으로도 할 수 있잖아. 근데 내가 너한테 준 노트북 30만 원짜리거든. 30만 원짜리 노트북만 있으면, 그것만 있으면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이렇게 온라인 유튜브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알려드리는 컨텐츠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